자, 삼태성즈. 오늘도 돌아온 삼태성즈. 예. 2021년. 지난번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나? 오늘 사실 파토님이 네. 평소처럼 오늘도 몸이 안 좋으셔서 네, 계속 지금 재채기를 하고 조금 더 안 좋습니다. 평소보다 약간 20% 정도? 진짜? 네. 남들이 보기엔 똑같겠지만 그리고 오늘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무대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show must go on. 그러니까 이게 앉아서 수다 떠는 프로그램 하면서 이 정도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뭐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야, 여기서 하다가 죽으면 참 볼만하겠다. 왜 앉아있다 왜 죽어 쟤는 막 이런 거지. 말하다 말고 조용하더니 갑자기 그냥. 막 온갖 고인 드립이 떠오르지만 참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오늘도 이제 저희 테크 얘기. 근데 오늘은 좀 주제를 좀 딱 잡아서 평소에는 이 얘기 저 얘기 했다고 한다면 네. 왜냐하면 게스트가 계시기 때문이죠. 강원대 산업공학과 김상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되게 어렵게 반갑습니다. 모셨어요. 진짜 바쁘셔가지고 요새. 네. 교수님은 이제 작년 8월에 저하고 저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하고 이제 토크를 같이 또 네. 그때 아마 에트리에서 했던 맞습니다. 토크를 같이 4차 산업혁명 그런 거. 관련된 그런 혁명을 한 게 아니고 토크를 또 같이 하셔서 뭐 저하고는 구면이시기도 한데 네. 4차 혁명 동지. 예, 혁명 동지죠. 김상균 동지를 모시고 네. 김상균 동지를 김상균 동무를 모시고 오늘도 4차 4차 산업혁명의 길로 맹진군하겠습니다. 네. 교수님은 무슨 얘기를 우리가 이제 해주실 거냐 하면 메타버스. 오. 아직도 뭐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파토님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메타버스. 저는 메타버스에 완전히 목맨 사람이죠. 언제 한 30년 전부터. 네. 진짜로 장난 아니에요. 저는 완전히. 파토님은 집에서 안 나오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메타버스. 저는 안 돌아다녀도 되는 날만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저는 실제로 모든 커리어가 메타버스와 연결돼서 살아온 사람이죠. 하이텔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가요? 그렇구나. 저는 모든 사회생활을 전부 다 메타버스로 시작하고 메타버스에서 대성하고. 네. 비웃지 마시고. 대성은 잘 모르겠지만, 그럼 기타도 그러면 실제로는 기타 히어로 이런 게임으로 아니요, 하셨습니까? 그땐 그런 거 없었는데 그래도 하이텔 베이스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야. 그건 역시 그 바탕이었고 네. 그 다음에 뭐 딴지일보. 혹시라도 계실 수 있는 미성년자들을 위해서 그 부연하자면 하이텔은 90년대 인터넷 비슷한 겁니다. 그렇죠. 그거 약간 슬프다. 인터넷 비슷한 거. 영상 안 되고 네. 게임 안 되고 그 하이텔 초기 하이텔 캐텔. 캐텔 시절에는 동시 접속도 매우 제한되고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들어가서 전화로 연결해 들어가서 이제 집에서 다른 사람들이 전화를 못 쓰죠. 내가 그걸 하고 있으면 전화기 틀면 막 이런 소리 들리잖아요. 씩 하다가 막 소리 지르고 막 끄라 그러고 막 네. 그런 시대였어요. 90년대 초중반 네. 그때인데 파토님이 아픈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그러니까 하고요. 저야말로 그때가 대한제국 시절. 아니야 아니라고. 제가 몸이 되게 약해요, 보기와는 달리. 그래서 돌아다니는 것도 힘든데 사실은 시대를 정말 잘 타고난 거예요. 저는 딱 20살 넘어 들어가서 이제 뭔가 좀 움직일 무렵에 캐텔이 탄생했고 하이텔로 옮겨갔고 그때 철기한 나우누리 뭐 이럴 때거든요. 저는 그걸 그대로 타고 산 사람이고 네. 만약에 그런 서비스 그런 세상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훌륭한 저는 아마 죄송합니다. 저 이거보다 더 안 훌륭해졌을 수 있다. 게스트도 계신데 제가 저희 원래 이렇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네, 훌륭하진 않지만 어쨌든 아무것도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마저 들 정도로 네. 나의 전설은 늦게 시작되었을 것이다 이런. 네, 그렇고. 대기하면 모든 것이 성공한다. 네. 대기만성.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가 밀접하게 제 삶과 연관된 게 지금 생각해 보면 다 메타버스적인 그런 부분이었던 것이고 네. 그 제 자신이 이런 개념에도 되게 관심이 많죠. 굉장히 관심이 많고 뭐 VR, AR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5만 가지 이런 가상 세계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서 관심이 많은 정도가 아니고 되게 미래를 이게 좌우할 거라고 생각을 할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오신 김상균 교수님과는 굉장히 반갑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메타버스라는 개념 뭐 이런 것들은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또 김상균 교수님이 해주시는 걸로 하고 일단은 오늘 오프닝을 할게요. 네. 자, 구글 어스 다들 이제 잘 쓰진 않지만 한 번씩 들어가는 맞잖아요, 그죠? 구글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죠. 네, 뭐 하나요 거기서? 그냥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옛날에 살던 데 찾아보고 이런 거. 예, 저는 그 구글 어스에서도 이제 스트리트뷰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진짜로 한 번씩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여행했던 곳이나 제가 살던 런던이나 네. 뭐 세계 각지를 캐나다나. 마음의 네. 고향 영연방에. 네, 마음의 고향 커먼웰스 네. 영연방.
아유, 그 마음의 고향에서 그 임금님의 부군께서 돌아가셨더라고요. 아, 영국이요? 네. 아, 필립 공이요? 네. 네, 그렇죠. 아, 참. 돌아가신 분, 농담하지 말자. 그만해야지. 막 하려고 했는데 지금. 네네네. 못 뵌 지 한참 되는데 뭐 이딴 소리 하려다가. 그런 안 얘기 해도 되겠다. 되죠. 그래서 특히 스트리트뷰 들어가 보면은 특히 그쪽 나라들은 많이 안 변하잖아요. 맞아요. 캐나다도 그렇고. 네. 그래서 뭐 저 10년 전 살던, 15년 전 살던 거, 20년 전 살던 동네가 그냥 그대로 나와요.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우리는 이제 맵은 사실 뭐 우리나라 맵을 쓰니까 그죠? 잘 들어가진 않게 되지만 지난 4월 15일에 이제 구글 어스에서 4년 만에 가장 큰 업데이트라고 하는데 지난 수십 년간 37년간 정확하게 말하면 37년 동안의 세계의 변화를 볼 수 있는 타임랩스 기능을 추가를 했어요. 제가 지금 영상에 틀어놓고 있는데 자 합정동이 보이고 있는데 여기 여의도가 오른쪽 중앙 우측으로 보이는 거죠. 그 합정동이 지금 저 중심에 아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 37년 동안의 위성 사진을 다 이제 짜맞춰 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곳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사진은 어디서 구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살았던 시절의 특정한 지역을 보면은 그때의 지도를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때의 지역도 볼 수 있겠죠 아마. 근데 이건 지금 저도 이거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어제 시작된 거라 약간 며칠 타임랩스 전에 같은 거. 타임랩스예요 이름이. 타임랩스 인 구글 어스니까 2020년까지 이제 1984년 5년부터 2020년까지 84년인가요?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지금 37년이라고 하는데 줌도 돼요? 줌도 되죠. 됩니다. 네, 줌도 예. 되고 물론 이렇게 구글 어스처럼 세밀하게 스트릿뷰 같이 들어가지진 않아요. 옛날에는 이제 화질이 특히 그런 낮았으니까 낮았으니까, 네. 최근 거는 높아졌지만 어쨌든 이 변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마련이 된 건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활용이 되고요. 사진으로 이제 한번 보시면 이거 진짜 재밌다 이거. 네. 자, 제가 사진을 하나 좀 갖고 왔는데 이게 1980년대 중반 84년에 라스베이거스고요. 왼쪽이. 오른쪽에 훨씬 더 도시가 많아진 건물이 많아진 것이 2020년에 라스베이거스인데 2배 가까이 커진 거죠. 와.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최 팀장이 좋아하실 이 환경 변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녹지가 사라지는 거라든가 기후 변화에 의해서 뭐 모래 언덕의 위치가 이동하고 무슨 저 빙하가 사라지고 뭐 이런 것들을 바로 비교해서 볼 수가 있는 누구나 그런 점에서 사실은 구글도 이런 관점에서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요걸 이제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나사 위성 사진 나사 위성 사진이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풀리잖아요, 원래. 2,400만 개에 이르는 나사의 인공위성 사진. 그리고 미국 지질조사국의 랜드셋 프로젝트, 그리고 EU의 코페르니쿠스 프로젝트. 이런 쪽에서 이제 나온 사진들을 다 합쳐서 만든 건데. 와, 진짜 대단하다. 근데 구글이 참 마케팅을 잘하는 게요.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그냥 타임랩스다, 뭐 환경 변화를 볼 수 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요즘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기술 이런 것에 좀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게 좀 일종의 애니메이션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지금은 사진으로 띄워놨지만 일종의 애니메이션 상황인데 이 타임랩스 형식으로 보이는 이 이미지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영상들을 모자이크한 거잖아요. 이 사진 하나도 지금 네. 한 거대한 하나의 사진이 아니고 그렇군요. 원래 위성 사진이라는 게 그렇죠. 이 개별 타일들로 모자이크 한 것들을 다시 애니메이션 하는 거잖아요. 크게 만들어서. 네. 그래서 이게 전체가 20페타바이트래요. 그러니까 2천만 기가바이트의 픽셀 그 용량이고 그렇게 보면 50만 개의 초고 해상도 영상과 맞먹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글 어스 타임랩스가 지구에서 가장 큰 영상이다. 이걸 동영상이란 개념으로. 그렇겠네요. 그렇구나. 근데 이런 포인트를 잡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 우리한테 와닿는 느낌들이 있고. 맞는 말이네요. 네, 그렇게 보면 그런 거예요. 사실.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크기의 동영상이 구현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동영상의 일부만 따가지고 그렇죠. 보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네네, 그렇습니다. 맞는 말이다 또. 이런 포인트를 짚어준 부분 같은 것도 구글이 참 뭘 하나 해도 이런 그림을 잘 그린다. 예, 이렇게 말할 거리를 던져주는 네. 이런 건 사실 우리가 과학 얘기할 때나 과학 뭐 홍보 같은 걸 할 때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탄소도 이게 뭐 컴퓨터를 어마어마한 작업을 했으니까 수천 대의 고성능 컴퓨터를 공유에 투입했는데 200만 시간이 걸렸대요. 이 작업을 다. 지금 네. 우리는 그냥 이제 다 작업된 걸 보는 거니까요. 네. 근데 이게 뭐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썼겠죠. 네. 거기에 대해서도 탄소 중립적이라고 전부 비용을 지급했다. 환경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음. 그런 자랑도 또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욕먹을 부분을 또 먼저 차단한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10년간 매년 이 업데이트를 할 거라고 합니다. 최소한.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환경 변화도 보고 여러 가지로 물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 변화를 본다기보다는 그냥 신기해서 와 하고 있겠죠. 우리처럼. 네. 이렇게 우리 합정동 보듯이 사실 합정동 크게 재미는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보고 말 거긴 해. 솔직히 말해서. 일반인들은 진짜 막 약간 뭐 남극해 막 약간 이런데 그런 데들은 좀 드라마틱한 변화들이 눈에 보일 것 같은데 그런 이게 뭐 데들 약간 꼬물꼬물한 건물들이 조금 커졌다가 여기 또 지금 메뉴들이 있는데 아, 근데 갑자기 막 없던 일산 신도시가 갑자기 몇 년 새 생기고 그렇죠. 그런 거 보면 그럴 수 있죠. 진짜 이런 데가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중요한데요. 콜롬비아 빙하거든요. 네. 여기 가면 이제 타임랩스로 빙하가 어떻게 녹는지 그런 것들. 이건 이제 이런 중요한 포인트들이 없어지는 중요한 포인트들이 지금 구글 타임랩스의 메뉴로 있어요. 그걸 찍으면 바로 들어가서 1980년대 초반에 이렇게 하얀 빙하였는데 이제 2020년에 가면 빙하가 사실상 이제 중간에 없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게 이제 글로벌 워밍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다. 이런 건데 어쨌든 이런 기술을 통해서 이제 지구상에 지난 40년 가까운 시대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론칭됐으니 여러분은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요. 그냥 구글에서 들어가 보시면 메뉴가 있으니까 이제는 보시고 또 구글 담당자께서는 저희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광고를 통해서 그렇죠. 저희를 지원해 주시면 저희를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또 열심히 열심히 또 구글 열심히 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보고 네. 열심히 보는 게 뭐 이용해 드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뭐냐? 우리 뭐 최근에 사실 오늘 주제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 작년에 뉴럴링크 이런 얘기 했죠. 그러니까 뇌와 뇌를 또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고 네. 그래서 컴퓨터를 연결하면 뇌와 뇌가 연결될 수도 있고 네. 이게 앨런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돼지로 실험한 거 얘기 나왔고요. 네. 지난 3월 22일자로 나온 얘기인데 원숭이의 두뇌를 근데 이거는 뇌 속에다가 두개골을 뚫고 뇌 안에다가 칩을 넣는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뇌파를 네네. 이제 전자기파 형식의 그 방식으로 읽어내는 거였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장치는 덜 침습적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울트라사운드, 뭐라고 그러죠? 초음파죠. 초음파를 사용해서 네. 원숭이의 뇌를 읽어내고 뇌가 가지는 행동이나 의지 같은 것들을 행동을 예측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게 나왔다고 해요. 근데 덜 침습적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 초음파를 가지고 이제 뭐 원숭이의 생각을 의도된 눈이나 손 움직임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건데 그럼 이제 머리에 그냥 헬멧을 쓰는 것 같은 걸 연상하게 되잖아요. 네. 뇌에다가 이제 원숭이한테 헬멧 씌워주면 이제 우리가 원숭이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두개골을 뚫어야 돼요. 그러니까 덜 침습적인 얘기를 하는 게 네. 뚫긴 뚫어야 되는데 뇌 안에다 집어넣는 건 아니고 두개골 뚫은 그 안쪽에 그냥 뇌 안에 집어넣는 건 아니고 네. 두개골은 살짝 깨긴 하지만 거기다 이제 장비를 넣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원숭이가 갑자기 엄청난 지능을 얻게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이게 보면 fMRI랑 좀 비슷한 관점으로 이제 읽어내는 건데요. 근데 기존 초음파보다는 훨씬 빠르게 움직이는데 초음파니까 좀 한계는 있나 봐요. 소리의 속도 문제도 있고 또 뇌로 뚫고 들어가서 바로 읽는 게 아니니까 약간 지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두개골 조각을 제거하긴 하지만 뇌 속으로 집어넣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훨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똑같아 보이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낫다는 거죠. 네. 그죠? 뇌 속에 뭘 집어넣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덜 힘들고 덜 불편하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fMRI 같은 거는 사람이 꼼짝 않고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기계 안에. 거대한 기계. 근데 그런 식도 아니고 좀 자유롭게 편하게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해서 지금 원숭이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떤 식이었냐면요. 이제 중앙에 작은 점에 눈을 집중을 하도록 훈련을 받았는데 네. 두 번째 점이 그러니까 중앙의 점 말고 다른 점이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잠깐 깜빡이게 돼요. 그럼 이제
동물들이 얘네들의 중앙점을 보도록 훈련을 받았으니까 중앙점을 보고 있다가 이게 중앙점을 갑자기 없애버려요.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번쩍인 쪽으로 눈이 간단 말이죠. 이거를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눈동자가 움직이는 걸. 또 하나는 손을 뻗는 거를. 두 가지를 예측을 했는데 안구 움직임의 경우 정확도가 78% 그리고 손을 뻗는 경우에는 89%의 정확도로 움직임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예측할 수가 있다고. 이 초음파를 통해서. 그 예전에 뭐 인간의 자유의 실험 이런 느낌도 살짝 나요. 약간 비슷한 느낌이기도 하죠. 네. 아, 제가 본 거는 전 4월 달에 원숭이가 게임하는 영상 봤거든요. 진짜요? 무슨 네. 게임을 했어요? 그냥 뭐 어쌔신 크리드? 아니요. 그런 굉장한 건 아니었는데 그냥 뭐 이렇게 그러니까 원숭이는 그냥 멀쩡한 평범한 원숭이거든요. 뭐 이렇게 딱히 뭐 장치 같은 것도 한 게 없는데 네. 그 무슨 이렇게 공이 이렇게 무슨 사각형 같은 데에 닿으면 거기에 빨대 같은 데서 스무디가 나온다고 바나나 스무디가 나온다고. 컴퓨터 게임이 아니고요. 손으로 직접 하는 컴퓨터 게임? 게임인데 컴퓨터 게임에서 얘가 목표에 예를 들어 뭐 사각형의 공을 굴리면 이렇게 딱 만나면은 입으로 스무디가 들어오는 보상이 있는 거예요. 네. 스무디는 실제 스무디고. 네, 실제 스무디고, 네, 그렇죠. 메타버스 스무디는 아니고요. 메타버스 스무디. 네. 야. 네, 그건 아니었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말하면 조이스틱을 실제로 놀리기도 하고 쳐다만 보는 걸로 게임을 하기도 하는데 네네. 둘 다 성공적이었고요. 굉장히 비슷한 것 같긴 하네요. 네. 이게 초음파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아, 네네. 그러면서 그때 이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그 일론 머스크 인터뷰했는데 약간 그 반침습적? 덜 네네. 침습적? 네, 그 상황이라고 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일론 머스크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 뇌에다 아주 간단한 칩만 넣으면 되는데 칩을 넣는 수술은 1시간이면 된다. 아침에 입원했다가 저녁 되기 전에 퇴원할 수 있고 이게 되면은 머리에 휴대폰을 넣고 사는 것처럼 얼마나 편하겠냐고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러니까 뉴럴링크 하고 싶은 게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약간 되게 나쁜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 얘기하니까. 왜요? 약간 그 매드 사이언티스트의 이블 플랜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이게 얼마나 쉽고 간단하고 너네 머리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건지 생각해봐 막 이러면서. 네.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가 봐요. 그러게요. 그렇게 막 주관적인 감정을 그렇게 네. 얘기해가지고 우리 일론 머스크 형님이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저는 광고를 줄 때까지 계속 이 자세를 그거 하려고요. 유지하려고요. 광고를 안 줘서 기분이 안 광고를 안 좋으시군요. 주니까 네. 광고를 안 주면 원래 이렇게 막 나쁜 얘기 하는 거예요. 광고를 줄 때까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어떻게 쓸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사실.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기술인데, 이걸로 이제 사실 사람에게 사용하는 경우에 특히나 뭐 원숭이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로봇 팔, 커서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움직이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기술이 발달하면 이제 이렇게 몸이 장애가 많은 사람들, 장애가 이제 좀 잘 못 움직이시는, 또 아예 못 움직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 그러니까 눈동자 움직여서 커서 움직인다는 얘기도 있지만, 눈동자도 못 움직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조차도 이 초음파를 통해서 커서를 움직인다거나, 뭐 로봇팔을 움직이는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물론 이제 앨런 머스크도 환자 장애인 얘기를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더 나가서 결국 인간과 기계와 인간과 로봇과 인간과 메타버스를 연결하는 그 시스템의 일부로 기능하는 것이 목표일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충 다 눈치채고 있는 것이지만 네. 여하튼 간에 그 과정에서나 뭐 결과적으로 이제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분명하고요. 그 스티븐 호킹이 강연이나 연설하는 동영상 같은 거를 보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되게 유창해지시는 거예요. 말이 빨라지고 네네. 그러니까 분당 단어 수가 늘어나고 이게 사실은 뭐 그분의 병세가 나아지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고 이제 뇌의 신호 혹은 말을 하고자 하는 의지 같은 걸 얼마나 빨리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그렇겠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거 같은 거는 농담도 정말 많이 하시고 말도 꽤 듣기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빨리 처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게 다 이제 그러게요. 이런 종류의 기술이겠죠, 말하자면. 그렇죠. 이런 게 이제 계속 발달하고 호킹 박사님이 좀 더 길게 사셨으면 뒤에는 훨씬 더 또 맞아. 사실 메타버스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로 이런 장비와 연결이 되면 그냥 우리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죠? 메타버스라는 특성상 뭐 그런 것들도 사실 더 누리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지만 이게 뭐 조금 생각보다 일찍 돌아가셨죠. 물론 뭐 훨씬 더 오래 사시긴 했죠. 원래는 20대 때 돌아가신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네. 오래 사시긴 했지만 상대적인 거죠, 뭐. 상대적인 거죠, 뭐.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런 거를 또 장착을 하면서도 덜 침습적인 뇌를 관통하지 않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또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런 연구는 다양한 각도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좀 이따 아마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인간과 컴퓨터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인간과 컴퓨터가 연결되는 건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인간하고 컴퓨터 네트워크, 즉 인터넷망이 연결된다는 말이고 인터넷망이 컴퓨터를 통해서 인간으로 연결된다는 얘기는 인간과 인간이 연결된다는 얘기까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텔레파시라는 것을 컴퓨터를 통하면 사실상 구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까지 가거든요, 이게. 이건 제가 아마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이제 하고 있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제 결국은 메타버스로 지금 진입했지만 물론 더더욱 점점 더 내밀하고 아주 하이테크놀로지적인 그런 그리고 크고 자유도도 높고 할 일도 많은 그런 메타버스로 진입을 하고 있는 세상이다 보니 바로 이때쯤 한번 우리가 다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자 오프닝을 저희가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 그 얘기하니까 그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건담의 뉴타입. 저 건담들 몰라요. 아, 네. 네. 혹시 박사님 건담 아십니까? 도나 건담을 아십니까? 아, 뉴타입이 그런 개념이거든요. 뉴타입이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건담을 조종하는 애들이기도 한데 걔네들이 우주의 환경에 되게 잘 적응을 해가지고 이렇게 텔레파시 같은 걸로 서로 소통을 하고 상대방의 사리 같은 걸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사리는 또 뭐예요? 살의 살의. 즐기려는 의지. 살의 이런 거. 사리 말고 이렇게 스님들 몸. 그러니까 나는 살아있는 사람의 내면의 사리를 읽어서 뭐 하는 사리? 거야? 상대방의 도의 수준을 캐치하는 것인가? 네. 도력을. 아니고 사리 같은 거 읽고 살기 같은 것을 네네. 읽고 먼저 반응하고 이제 이럴 수 있으니까 약간 전투 머신 같이 되는 건데 지금 그 뉴럴링크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 그래서 약간 충격인데요. 파트님 건담 모르시는군요. 저 건담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아, 희한하네. 다른 걸로 바빠가지고. 아, 예, 알겠습니다. 각종 예술, 문화, 뭐. 알겠습니다. 90년대 인터넷 비슷한 거에 빠져 계셔가지고. 90년대 이상한 거에 빠져가지고. 건담이라고. 자, 김상균 교수님께서는 이제 게이미피케이션? 네, 이런 개념도 또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고. 네. 또 요즘은 또 메타버스와 관련돼서도 책도 내시고, 이게 그 책이죠, 메타버스. 네, 메타버스 책. 메타버스라고 검색을 하면은 그냥 연관 검색어에 네. 메타버스 김상균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나오고 있는 어떤 메타버스의 한국 메타버스의 대표 브랜드. 네. 아무 말이나 하고. 네. 요즘 뭐 블루오션이라고 뭐 저 주식 투자 얘기도 많이 나오고. 아, 그쵸. 근데 저희는 뭐 그쪽보다는 아무래도 이 개념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또 이게 끼치는 영향 이런 데 관심이 많은 건데 맞아요. 일단은 이 메타버스란 말이 네. 사실 뭐 만들어지기는 90년대 초에 제가 만들어졌던가 뭐 SF 쪽에서 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안 쓰이다가 요즘 들어서 갑자기 일반에 회자되고 있는데요. 예. 뭐 왜 그런 것일까요? 사실 이게 92년도에 나온 단어지만 그 다음에 학술적으로 쓰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2000년도 초반에 나온 논문만 봐도 메타버스 환경에서 뭐 리테일이나 소비자 행동 변화나 UX적인 연구들은 많이 있었어요. 네, 아예 안 쓰던 용어는 아닌데 네. 기업에서도 보게 되면 과거에 나왔던 아티클에서 메타버스를 언급한 기업들은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2020년에 트래픽이 올라간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혹자들은 2020년에 누군가 작정을 하고 주식을 띄우려고 그걸 한 거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단어가 너무 떴죠. 사실 그리고 이제 증권 쪽에서 띄웠다라기보다 일반 기업들이 많이 쓴 거여서 그냥 네. 마케팅 용어라기보다는 상황적인 거랑 맥락이 연결돼 있긴 해요. 약간 팬데믹 격리 같은 상황이랑 조금 연관이 그렇죠. 있지 작년에 이제 우리가 인간의 뭐 욕망이 많이 좌절됐던 시기잖아요. 작년에 네. 인간이 갖고 있는 뭐 욕망을 림빅 모델에서 얘기하기로는 뭐 자극, 지배, 균형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세 가지가 다 뭐 경제적인 지표를 봐도 작년 후퇴했거든요. 스트레스 수준도 뭐 세월호 때보다도 훨씬 더 높았던 지수로 측정이 됐고 연말에 측정을 해보니까 세계 경제 성장률도 IMF랑 월드뱅크 보고가 비슷하게 나왔는데 마이너스 4%대 넘는 걸로. 그러니까 모든 게 후퇴된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 돌파구가 이제 원격, 비대면 이런 것만 갖고 뭔가 좀 부족하다. 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봤더니 이 용어가 예전부터 썼던 건데 이 용어가 잘 맞는 것 같다. 전 그런 합의점이 생긴 거지. 이게 어떤 마케팅적으로 누가 푸시한 건. 마케팅적으로 푸시했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가트너나 맥킨지에서 들고 나왔어야 될 텐데 그들은 사실 얘기 많이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일반에게는 좀 생소한 말이었던 것이 지금은 이제 확 쓰이는 말로 불과 몇 달 새에 좀 변했다는 느낌도 있는데 메타버스 하면 일단 뭐 자세히 얘기해 주시기 전에
기본적인 개념, 그러니까 메타 유니버스 이로 생각이 네. 되잖아요.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네. 잡아주시면 어떨까요? 메타버스가 뭐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메타인지가 있더라고요. 특히 네. 이제 외국도 그런데 메타만 붙으면 다 좋아해요 사람들이. 네. 멋있죠 일단. 메타스페이스라는 회사도 메타스페이스라는 회사도 있죠. 네. 특히 부모님들은 뭐 요 책이나 공부하면 우리 아이의 메타인지가 증가한다. 뭐 엄청 좋아하거든요. 인지도 좋은 것 같은데 메타인지가 더 좋은 인지가 증가하는 거 좋아하시는데 고급 인지. 네, 고급 인지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메타인지 할 때 초월한다라는 메타와 유니버스의 버스가 합성된 건데 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철학적인 느낌 같거든요. 뭔가 네. 현실을 초월하는 뭔가 도의 세계. 네. 근데 그렇진 않거든요, 사실은. 신선노름 이런 거. 아니라고. 네, 네. 이게 버스라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이거 진짜로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는데. 메타버스? 예. 메타버스. 아나운서 분들이 무슨 사회 보실 때가 많잖아요. 토론회나. 아, 예, 이제 예. 버스 발음해가지고 다시 촬영했던 경우도 좀 있어요. 아. 너무 발음이 심하다고. 예. 좋다. 메타버스라니. 뭔가 그 초월적인 곳으로 향하는 버스. 뭐 이렇게. 네. 만약에 버스 브랜드 새로 런칭할 것 같으면 이 이름 괜찮은 것 같은데요? 메타버스. 네. 네. 아, 그런 버스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아, 버스 회사 차려요. 저기 호킹 복사랑 같이. 호킹 목사기. 메타버스. 포킹 복사 재본집. 이런 거. 네. 굉장히 오늘 대화가 의식이 흐름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아, 맞습니다. 좋습니다. 아, 근데 제가 좀 이제 쉽게 정의하기로는 그 뭐 그리스어의 메타 이런 설명드리면 너무 어려우니까 보통 경영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그럼 네. 저는 주로 얘기하는 게 아바타로 살아가는 세상. 세 단어로 그냥 설명합니다. 아바타로 살아가는 네. 세상. 예. 근데 아바타도 어렵다 하시면 부캐. 아, 부캐로 살아가는 세상. 네. 갑자기 메타버스보다 약간 시시한 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바타로 살아가는. 근데 그렇게 근데 그게 또 괜찮은 게 네. 그럼. 나는 아바타도 안 쓰고 부캐도 안 쓴다는 경영진들이 많으세요. 60대 네, 경영진들은. 그렇죠. 그러면 제가 카톡 열어보라고 하죠. 프로필 사진. 네. 들판이 많이 떠 있어요. 네, 꽃 이런 거. 이게 회장님의 부캐라고. 네. 네. 실제 꽃하고 전혀 안 닮았지만 네. 이걸로 남한테 나를 표현하는 거 아니냐고. 네. 아, 근데 그렇죠. 사실 예. 되게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은 게 아바타로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말이 뭐 저 하이틀 때조차도 다 아이디로 살잖아요. 그렇죠. 아이디 뭐 쓰셨어요? 말할 수 없어요. 흑역사가 다 들어가기 흑역사 때문에 들어가니까. 검색하면 나와. 내가 옛날에 헛짓한 거나 헛소리한 게 아. 하이텔 자료들이 아직도 검색이 되더라고. 네. 될 수 있죠. 예. 인터넷 비슷한 거니까요. 인터넷 비슷한 거니까 네. 다 있겠죠. 그래서 아이디만 해도 당시에는 다 텍스트 환경이었으니까 당연히 네. 그 아이디가 아바타인 거죠 뭐. 네. 이거 뒤집어 쓰고 그 아이디의 단어의 어감은 어느 정도 이 사람을 규정을 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락밴드 이름을 쓰면 뭐 저런 걸 좋아하는 아, 사람이구나. 그쵸, 그쵸.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용 기자님의 첫 아이디 뭔지 생각나십니까? 제 첫 아이디어 뭐였지? 뭐였지? 왜 숨기는 거지? 크리핑 헬스였나? 뭐. 그게 뭐야? 진짜 이미지하고 안 맞네요. 근데 이게 약간 거칠던 삶이었나 봐요. 크리핑 헬스. 아, 크리핑 헬스. 네. 기어가면서. 그 하이텔 초기에 처음 시작할 때 그 사용자 이름을 만들어라 뭐 이럴 때 그 다들 아이디란 게 낯설잖아요, 사실. 아, 그쵸. 그래서 되게 어리버리한 거 많이 만들었고 처음에 나중에 이제 놀림받거나 비웃음당할 아이디를 가지고 가입한 사람이 많아서 중학교 때 아이디 처음 만들고 이제 다시 만들어야죠. 그러니까요. 그거 쓸 수 없으니까. 중이병 네. 예, 걸렸을 그런 때. 식의 상황도 있죠. 그리고 사실 뭐 트위터 처음 시작할 때도 트위터에 그 달걀 머리 있잖아요. 그 프로필 사진, 기본 프로필. 아, 네네. 네네. 달걀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아, 아. 요즘도 달걀인가? 처음 몰라요. 보고. 요즘 모르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걸 그 상태로 계속 쓰는 사람은 또 그걸 또 보여주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바꾸지 않는 사람이다. 음. 그러니까 딱 보면 나와요. 이 사람이 실제는 그러니까 원래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트위터 세계에서는 포스팅이 많지 않고 달걀을 아직도 프로필 사진으로 쓰고 있으면 이 세계에서 이 사람의 존재감은 별로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뭐 굳이 소통하려는 의지는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이미 그게 말해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래서 그 시덥지 않은 그 어떤 프로필 어떤 그 인간 이미지에 얼마나 전 국민이 몰입할 수 있는지는 싸이월드가 보여주지 아, 아, 않나요? 네, 그렇죠. 싸이월드. 네. 그랬죠. 그게 이제 정말 그 아바타로 살아가는 세상.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런 식의 뭐 아이디를 쓰던 뭘 프로필 사진을 쓰던 뭐 진짜 아바타를 가지고 3D로 들어가든 뭐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컴퓨터 환경이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될 거고요.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건서 살게 되면 부캐로 살게 되면 그게 다 메타버스에서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이해가 좀 쉽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참 그 메타버스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요. 로블록스요. 네. 제가 사실 이걸 하고 있었어요. 네. 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한 1년 됐나? 다운로드를 받아서 보니까는 안에 들어갔는데 되게 헷갈렸어요, 처음에는. 보통 이런 데 들어가면 안에 들어가면 바로 게임 화면이 나와야 되잖아. 게임이라고 받았는데. 근데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잔뜩 또 고를 수 있는 게 잔뜩 들어있어요, 이것저것. 마치 무슨
진짜로 하이텔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온 것 같이 그 안에서 또 게임을 골라서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게임도 다르고 그래서 이게 뭔가 했는데 그래서 좀 하다 말았죠. 헷갈리고 막 들어갔는데 뭐 들어가다 말고 막 중간에 입구에서 멈춰있고 뭐 아무튼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는데 네. 이 로블록스가 근데 사실 상장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화제를 불러일으켰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로블록스가 상장하면서 실제로 가치가 뭐 지금 몇 조 45조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원래 예측한 게 4조 8조 이렇지 않았었나요? 원래 예측했던 건 작년 12월 기준으로 한 9조 될 거라고 봤고요. 네. 근데 로블록스 경영진이 좀 야갔죠. 작년 12월에 상장을 하려고 하다가 도어대시하고 에어비앤비 상장하는 거 보고서 네. 좀 더 분위기가 올라갈 수 있겠다 해서 밀었어요. 세 달 미는 게 신의 한 수였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큰 회사가 됐는데 이게 보면 무슨 메타버스 하면 우리가 자꾸 이제 그 느낌 때문에 떠올리는 게 그 VR 그런 거. 쪽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쪽이 아니고 메타버스는 그보다 더 넓은 개념이잖아요. 로블록스는 들어가 보니까는 한 가지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사람이 많이 들어와 있고 아바타를 가지고 게임을 만들어서 게임 속에서 사는데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이 안에서 뭐 돈을 엄청나게 버는 애들도 있다고 학생들, 청소년들도 예. 돈을 많이 번다는 건 어느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건가요? 일단 로블록스라는 회사가 네. 환전을 해주거든요.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아, 국내에서는 이제 게임에 대해서 환전해주는 게 다 음성적인 건데 그죠, 다 거기는 불법이죠. 이제 예. 합법적이고 네. 1년 환전하는 게 작년 기준으로 한 4천억 정도 돼요. 우와. 유저들이 환전해 간 게요. 예, 4천억.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기네 로벅스라는 화폐가 있고 뭐 네. 10만 로벅스당 현재 환율이 $350 정도로 환전해 주는데 네. 약간 수수료도 받는 거긴 하죠. 네네. 근데 그렇게 환전해 가는데 많이 번 친구는 작년 기준 한 60억 정도 벌었고요. 많이 번 친구는 청소년. 뭘? 그럼 환전해서 가는 돈은 저는 이제 돈을 네. 내부에서 버는 거는 상상할 수가 있어요. 네. 아이템을 판다거나 뭐 네. 그런 식으로 아마 이루어지겠죠. 이 리니지나 마찬가지 네. 양식일 텐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돈을 내부에서 그 내부의 화폐로 거래된 거를 로블록스 회사가 달러로 바꿔준다는 얘기. 맞아요. 예.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로블록스가 바꿔주는 돈은? 처음에 로벅스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로벅스를 게임머니 사듯이 그 돈을 결제하고 로벅스로 환전을 해야 돼요. 네. 환전한 것들을 이제 그 경제를 풀어주는 거고. 그게 어디로 흘러가서 네네네. 갖게 되는 거군요. 몰려가는 거군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로벅스라는 화폐를 발행 걸 로블록스가 갖고 있고요. 현실 달러 화폐를 갖고 있어서 양쪽을 환전하는 모델이에요, 얘네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전에 싸이월드에서 현금으로 도토리를 사서 도토리를 선물해주고 약간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도토리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도토리가 되게 많은데 이걸 말하자면 그땐 그러지 않았지만 SK에서 다시 바꿔주는 이런 개념인 거죠. 도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1차원적인 경제 구조죠. 모든 소비자는 네. 모든 사람은 다 소비자, 네, 네. 공급자는 기업 하나. 그렇죠. 근데 로블록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현재 월드가 5천만 개 정도 있거든요. 5천만 개나 5천만 개. 있네요. 죽을 때까지 가다 못 가봅니다, 그걸. 그러니까 거의 이제 우주 같은 공간이에요. 5천만 개인데 5천만 개 공간을 한 800만 명 정도가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소비자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공급자 역할을 유저들이 다 해주는 거예요. 로블록스라는 회사는 그냥 우주만 깔아놓은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렇게 퍼져 있는데 이거 퍼지고 있고 특히 이제 젊은 층 위주로 아마 퍼지고 있는 걸로 네네. 보여지는데 이 속에서 만들어지는 경제라는 게 존재를 하고 그게 이제 바깥 세상하고 연동되어 있는 상태로 그리고 작은 규모가 아닌 옛날에 리니지 같은 경우에 무슨 뭐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우리 뭐 맞아. 칼 현금으로 1,000만 원 주고받고 팔고 뭐 네. 그러다 뭐 사람을 죽였다느니 뭐 싸웠다느니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네. 저 리니지 페인 주변에 한두 명씩은 있지 않았나요? 그랬죠. 있었죠. 예. 네. 근데 지금 이거는 규모가 지금 5천만 개의 유니버스가 저 안에 로블록스 안에 들어있다고 말씀을 하셨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경제의 규모도 어마어마한 것이고 그래서 절대 이제 게임이라는 식으로 무시할 수 없는 저는 무시한 적도 없지만 어쨌든 누가 무시합니까 지금? 그런 형태로 지금 거대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를 사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은 대체로 약간 나이대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40대, 네. 50대, 뭐 약간 네. 30대 후반 뭐 이 정도 분들이어서 이제 막 사실- 주민증이 나올 정도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 네. 네. 지금 여러 번 갱신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실감을 좀 되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거 뭐 게임에 약간 이런 네.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그 뭐랄까 그 어린 친구들하고는 완전 이 세계를 보는 네. 관점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많이 만나실 것도 같은데. 근데 이제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인터페이스 자체가 작은 화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접근성이 문제가 있긴 한데 그죠. 그 외의 것들을 보게 되면 소셜 미디어는 거의 다 지금 쓰시거든요. 아, 네, 네. 한국인의 지금 94.9% 정도가 카카오를 쓰고 있고 네.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다른데 제 연령대가 많이 쓰는 게 페이스북, 위에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틱톡이나 그런 쪽 제페토로 형성되어 있는데 연령대별로 쓰고 있는 그 소셜 미디어도 사실은 메타버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D의 공간성이 없다 뿐이지 그 안에 수많은 정보가 있고 사회적인 자아로 형성된 하나의 거대한 유니버스가 있거든요. 그렇죠. 개인적인 자아는 감춰진. 아까 그렇죠. 말씀하신 그 부캐로 살아가는 세상. 예. 그 뭐 사실 그것도 다 거기에 해당하고 정말 페이스북이니 뭐 트위터 다 거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뭐 인스타를 올리는 나와 페이스북을 하는 나와 트위터를 하는 나는 약간 사람이 다른 사람 같은 그럴 수 면이 있죠. 있잖아요. 달라집니다. 보통 네. 트위터를 하는 경우에는 좀 싸가지 없어지는 경향이 되게 있고 뭐랄까 똑같은 민하고 사람이지만 정확한 농담 같은 네. 거 이런 걸 좀 하는 경향이 방어적이고 네. 혹시 누가 공격해 들어오면 바로 이제 받아칠 준비가 되는 거죠. 트위터에서는 네. 페이스북은 주로 내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별로 그런 일이 없는데 네, 그 뭐라고 말도 안 하셨나요? 되는 캡처하였습니다. 약간 말도 안 되는 사진 올려서 다 완전 예쁘다고 해주고 막 네. 그러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죠. 페이스북은. 메타버스를 이제 네 가지 종류로 나눠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류의 것들, 우리가 흔히 쓰는 카카오톡이라든가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라이프 로깅이라고 정의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 로그인해서 사는 세상 이런 의미겠죠, 대충? 그런 의미도 있고요. 네. 이제 라이프에 대한 기록을 남긴다. 아, 라이프의 라이프 로그를 로그. 남긴다. 네네. 그 일기장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요즘에 일기장을 이제 텍스트로 안 쓰고 아이들 영상으로 쓰기까지 진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상 중간에 우리가 텍스트를 메타버스 안에 올렸었고 이제 영상을 메타버스에 올리는 시대로 네. 진화가 돼서 사람이 삶의 기록을 남기는 이제 접근 체제가 달라진 거죠. 근데 그렇죠. 어른들이 이 부분 걱정 많이 하세요. 왜 글을 안 쓰냐고. 아, 그렇죠. 근데 언어가 바뀌어진 거예요. 영상으로 네. 이제. 어른들이란 것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도 사실 저도 어른들이라. 어른인데 아, 저도 사실 걱정되긴 해요, 조금. 운전면허증을 딸 네. 자격이 생긴 사람들. 자녀를 계속 그 관점 얘기하지 말라고. 자녀. 그러니까 아, 네. 자녀를 두고 있는 분들이 우리 애가 봤는데 어느 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어 일기를 글로 안 쓰고 얼굴 좀 심각한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예 그 타이핑도 하지 않는 영상만 가지고 한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나이 든 사람으로서는 좀 네. 그런 느낌이 드는 게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장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영상보다 그게 뭐 리니어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니까 그런 장점들을 얘네는 없어도 괜찮나 약간 이런 걱정이 좀 되기는 해요. 사실 조카들 보면. 걱정은 저도 많이 됩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저도 뭐 메타버스 연구에서 연구한다는 게 이 안에서 발생한 현상에 다 긍정적으로 바라보진 않는데 텍스트를 안 쓰는 현상이 지금 사실 굉장히 심각해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중학생들 대상으로 문해력 테스트를 해보게 되면 세 줄 이상을 잘 안 읽으려고 그래요, 이 친구. 그러니까 세 줄 이상 안 읽는 이유가 뭐냐면 귀찮아서 못 읽겠다는 거예요. 아, 근데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라면 끓이는 방법 이거를 30분 동안 하는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서 세 줄 글씨를 읽기 싫어 귀찮다는 게 정말 이해 좀 안 되긴 하죠. 집중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아큐정정 결말이 궁금해. 그러면은 블로그 같으면 쭉 내려가지고 그냥 결론 결말만 뭐라고 보면 하는다 되는데, 맞아. 하면 되는데 유튜브면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해가지고 여러분 아큐정전 다들 읽어보셨겠지만 뭐 이런 얘기가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텐션 차이가 심하게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소비할 때는 우리가 굉장히 집중도가 높아서 주변에 대한 자극이 그러니까 주변의 자음을 무시하고요. 근데 반면에 영상을 보는 때 실험을 해보게 되면은 주변 자음도 되게 잘 인식해요. 뭐냐면 영상 자체에 집중 별로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네. 긴 영상인데도 그냥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나 이제 이런 얘기하면 좀 약간 옛날 사람 같아가지고 좀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긴 하는데. 그러게 옛날 사람 같으네. 아유, 아니 저는 좀 급진적이에요 이런 데 대해서는. 아니 옛날 사람인데 옛날 사람 같은 게 뭐 저는 힘이 아, 되나요? 조용히 해. 저는 텍스트가 없어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타입이라. 저 이용 기자는 네. 고등학교 때 문예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미래에 됐습니까? 사라질 판이구만. 텍스트가 없는 시대에 문예반 따위는 존재할 수 없어. 네. 문예반 이름 혹시 생각나십니까? 아니, 아, 그 비슷한 당연히 얘기죠. 당연하죠. 네. 신압으로? 신압으로? 그 뭐예요? 아, 그게 약간 청순한 거 떠올린 거지. 네. 라이프 로깅, 요즘 브이로그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일기 비슷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사실 뭐 텍스트를 쓰긴 하지만 페이스북 같은데 옛날에 일기 쓰듯이 그냥 매일같이 하는 일 쓰니까 몇 년 전에 내가 했던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3년 전에 제가 썼던 거 올라오고 그러면 3년 전에 오늘 내가 이런 얘기를 했구나, 이런 행동을 했구나 같은 걸 보면 마치 옛날 일기장을 넘겨 있는 것처럼 그런 네. 자동으로 그런 효과를 주고. 네. 그래서 텍스트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제 이런 데 대해서는 좀 급진적이라 텍스트가 결국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걱정도 안 해요 저는. 진짜요? 네. 안 해요 저는 그런 거.
왜냐하면은 세상이 뭐 바뀌고 있는 거고 이게 지금은 이제 유튜브 걱정을 하지만 유튜브도 얼마 안 남았어요. 유튜브도 얼마 안 남았고 지금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쪽에서 극한으로 가게 되면 이제 결국은 뭐 아까 나왔던 뉴럴 링크라든가 이제 그런 개념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은 이제 지금 우리가 뭐 유튜브를 보면서 이게 느리고 뭐 이런 걱정조차도 또 의미 없는 시대로 또 바뀔 것 같고 저는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관대하다면 관대하고 물론 저도 텍스트를 좋아하는 사람이긴 하고 텍스트로 같이 크긴 했는데 뭐 그렇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까지 하는 타입은 저는 좀 아니긴 해요. 물론 뭐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니고 다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는 쪽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증강현실은 말은 많이 하지만 말은 많이 하고 뭐 게임 같은 거 가끔씩 보면 옛날에 뭐죠? 저 포켓몬 것처럼 포켓몬, 네. 그런 것들 때 한때 증강현실이 뭐 AR로 주겠는데 생각만큼 또 우리가 많이 쓰고 있지는 않은 느낌도 없잖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메타버스의 중요한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증강현실이 현재까지 이제 블랙미러 통해서 겹쳐서 보는 거기 때문에 화면이 되게 단조롭고 적용량이 적었는데 내년이 되게 변곡점이 올 것 같아요. 내년에 일단 애플에서 발표하기로 했던 $3,000 넘는 기계가 기본적으로 VR하고 AR을 동시에 지원한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올해 하반기에 페이스북이 밀어내고자 준비하고 있는 아리아 프로젝트, 그러니까 네. AR 글래스 같은 경우도 지금 오큘러스 퀘스트 2의 어떤 성능이나 밀어내는 속도를 보게 되면 엄청난 고성능을 많이 밀어낼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VR보다는 AR이 훨씬 더 대중화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기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렇죠. 게임 업계는 반대로 보고 있는데 저는 네. 이 메타버스가 게임과 동등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메타버스의 적용성을 봤을 때는 AR이 굉장히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겁니다. 이제 VR은 저도 오랫동안 이것저것 써왔고 지금 퀘스트 1도 샀었고 2는 아직 안 샀지만 맞아. 그걸 자전거도 타고 그랬어요. 자전거도 타고 뭐 별의별 거 다 그걸로 해봤어요. 건강을 지키려 했으나. 건강을 지키려 했으나 건강은 더 나빠지고 근데 사실 저희 과학과 사람들도 이미 한 5, 6년 전에 과천과학관에 첨성대가 뭐지? 저기 석굴암 네네. 석굴암도 만들고 네네네. VR로 그때 서울대랑 같이 이제 음파로 추적하는 VR 뭐 그때 당시로는 괜찮은 기술이었고요. 그런 것도 해봐서 저희도 나름 이제 인연이 있긴 한데요. VR은 사실 그 주변의 모든 감각이 차단된다는 좀 한계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완전히 그게 딴 세상에 장점이고 단점이죠. 예, 장점은 몰입도고 네. 단점이라면 이제 주변 세상하고 완전히 차단되고 딴 세상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근데 이제 AR하고 VR을 같이 쓸 수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단절되지 않는 그런 느낌은 있는 것 같고 또 VR 기계는 지금 또 굉장히 무겁고 아직도 좀 크고 이런 건 있는데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금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목표는 뭐 예를 들어서 AR 안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대한 가볍고 최대한 쓰기 편하고 그러면서도 또 효과적이고 뭐 그런 것들을 향해 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프로젝트들이 지금 진행되겠죠? 만약에 그러니까 아까 뭐 뇌에 꽂는 침습식, 비침습식 얘기도 하셨는데 네. 페이스북에는 특허 중에 팔찌가 있거든요. 아, 팔찌는 뭐냐면 팔찌를 손에 차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별로 거부감이 없잖아요.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그렇죠. 얘를 차게 되면 뉴럴 신호를 읽는 게 아니라 근육의 움직임을 읽거든요. 뉴럴 신호를 읽는 거는 사람들이 거부감이 있어요. 침습은 안 하고 붙이는 것 자체도 뭔가 좀 찝찝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팔찌를 차고 있고 근육의 움직임이 있는다? 이거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괜찮다. 이걸로 제어를 하고 AR 글래스를 보통 많이 만드는 디자인의 원형이 뭐냐면 안경입니다. 네, 지금 우리 원 선생님 안경 끼고 계신데 네. 안경을 쓴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 괜찮거든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안경이 비슷하게 만들면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패션 아이템처럼 쓸 것이다. 네. 근데 VR은 굉장히 거추장스럽다는 거예요. 모습만 자체도. 그렇죠. 뭐 일단은 모자랑 비슷하게 만들어서 약간 침습적으로 쓸 때마다 이렇게 일단 뇌 탁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뭐 이런데 저기 찌르면 피 많이 난다 되게 머리 찌르면 진짜 나 머리 찔려본 적이 없어서. 머리 조금만 깨져도 피 진짜 많이 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볼만하겠다. 실제 19년도에 재밌는 실험을 했었어요. 홍콩에 있는 홍콩공대하고 난양이공대, 싱가포르 둘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지금 안 쓰지만 구글의 그 글래스 있었잖아요. 이렇게 네네네. 요원들이 쓰는 것처럼. 네, 그게 오케이 약간 구글, 네. 그게 프로세서가 좋으니까 그걸 해킹을 해가지고 아, 여기에 이렇게 붙이는 패치형 뇌파 있는 ESG 장치를 붙였어요. 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논문에는 발표 안 됐는데 아마 대학원생들 거 실험한 것 같더라고요. 네. 대학원생도 아니고 그냥 안 하려고 하니까 네. 대학원생들 몇 명한테 그걸 씌워놓은 다음에 하루를 살아보게 한 거예요. 아, 처음에 연구실에 모여서 이제 심어주고 난 다음에 하루 동안 돌아보게. 뭘 읽었냐면 감정. 아. 이렇게 해서 감정이 라이프로그가 남기게끔 한 다음에 네. 특정 장소에 갔을 때 얘가 느꼈던 감정하고 기계가 읽은 라이프로그랑 일치가 되는지 아. 그걸 실험했었어요. 네. 결과도 혹시 알 수 있나요? 한 80% 정도 일치가 돼서 굉장한 거 이게 아닌가요? 그러면? 무서운 기계로 아. 판명이 났죠. 인간의 감정도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다라는.
뭐지? 청계영 선생님 만화 중에 좋아하면 울리는 혹시 그런 만화 아시나요? 그 어디 카페 같은 데 있다가 옆에 울리고 뭐 그거 이게 말하는 아, 건가? 네네. 그러니까 네, 이제 누구 좋아하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은 좋아할람이라는 게 울리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도 있는데 네. 아니 그거 저기 배달의 민족 같은 거면 그 패러디 아이디 많이 있잖아요. 아 그런가요? 예, 맛있으면 울리는 배 해가지고 리뷰에다 벨벳 막 띠링띠링띠링 막 계속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아이디가 뭐냐면 맛있으면 울리는 배. 네네 그런 거죠. 어. 저기.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런 식으로 지금 기술도 기술이지만은 뭐 투자라든가 또 이런 관심들이 그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제가 가상현실 뭐 VR이나 AR 이런 얘기도 저도 한 3, 4년, 4, 5년 이상 여기저기서 얘기를 해왔는데 다들 이제 별로 안 느끼셨어요. 그때는 뭐 그런 날이 미래 언젠가 올지 몰라도 지금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뭐 또 혹시 뭐 VR 안경 써보신 적, 고글 써보신 적 있어야만 거의 언제나 한 분도 안 계시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제 이게 어느 임계점에 도달을 하면 이렇게 빵 터질 거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 코로나가 오면서 사실은 당장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VR 기기를 쓰고 있지는 않지만 이 업계들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영향을 받았겠죠? 아 그렇죠. 네. 삼성 같은 경우에 2018년도 하반기 이후로 VR 장비 업데이트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가장 결정적이었던 게 작년 4분기에 이제 페이스북이 오큘러스 퀘스트를 밀어낸 속도를 보니까 놀란 거죠. 네. 왜냐면 초기 판매량이 애플 아이폰 2007년 출시량보다 더 비슷하거나 더 많이 팔렸어요. 아 정말요? 네. 퀘스트 2가요? 퀘스트 2가. 그 정도구나. 국내에서 저도 이제 해외 배송으로 샀는데 올 봄에는 또 SK텔레콤이 이제 직접 딜리버리하기 시작했고 네네. 1, 2차 판매한 거 보니까 2차 판매는 4분 만에 완판됐어요. 심지어 물건들이 국내에서도. 그런 속도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는구나. 네. 근데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이거 긍정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 이노베이터, 얼리 어댑터를 넘어서 얼리 머저리티까지 갔다. 그러니까 좀 있으면 시장에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네네. TV 팔리듯이 네. 넘어갈 수 네네. 있다라는 게 이제 VR 약간 추종하시는 분들의 시각이고 저는 사실은 이게 몇백만 대 팔렸을 때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는 제품이 아직 초기 제품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지금 300만 대 팔렸지만 이게 이노베이터만 산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얼리 어댑터까지 갈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판매량이 아이폰하고만 비교해서 이제 얼리 머저리티까지 갔다라는 주장은 아직까지는 약간 시기상조인 게 제가 많이 한 질문이 이거예요. 지하철을 탔는데 모두가 휴대폰을 보고 있으면 어색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 모두가 VR 오큘러스 퀘스트를 쓰고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지하철 객차 안에. 네. 그런 날이 올 것 같냐 정말 내년에. 그 질문을 하면 또 내년에 VR이 일상화될 것 같다고 하셨다가도 이 질문을 받으면 또 약간 그렇죠. 그렇죠. 멈칫하시죠. 네. 네, 이상하죠. 좀. 예. 결국 시간 문제고 장비가 얼마나 우리 눈에 어색하게 보이는 장비냐 이런 식의 뭐 얼마나 또 소형화되느냐 이런 것들이 또 결국은 어느 정도 좌우를 할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지금 어떤 말씀하신 대로 뭐 변곡점에 다다르고 있는 건 맞고 지금까지는 정말 소수만이 소위 덕후 비슷한 사람들만 네, 쓰다가 지금은 좀 퍼져나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그 코로나 때 어떤 느낌이 많이 들었었냐면 그 뭐랄까 사람들이 정말 리얼월드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느낌이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나가지 말라고 하고 뭐 하라고 해도 날씨 좋으니까 다들 우르르 몰려나가가지고 이게 뭔가 오히려 좀 그런 전망을 약간 하게 되는 면이 저는 약간 있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작년에 사실 이게 그러니까 현실 대신 가상이라는 건데 작년에 많이 검색된 단어 중에 하나 대신이었거든요. 대신. 그중에 앞에 들어간 게 여행. 여행 대신 뭐랄까. 여행 대신 네. 선물하고 여행 대신 자기한테 물건 사주고 여행 대신 소규모 파티 많이 열고. 그런데 결국 이것도 보면 여행 대신 자기 개발 선물하고 파티하는 게 결국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현실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었던 욕망은 아직 살아있고 더 뜨거워지는 건 맞아요. 우리가 수천 년간 수만 년간 살던 모습이 있는데 뭐 하루아침에 변하진 않겠죠. 그렇죠. 하지만은 이 세계가 이 메타버스라는 세계가 우리의 물질 우주에 한 겹 더 치워지는 그런 현상은 분명히 있고 네.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 근데 이 개념 중에 거울 세계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뭐 증강현실이니 라이프로깅이니 뭐 가상 세계 이런 것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거울 세계라는 것은 이 메타버스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는 말입니까? 사실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 배달의 민족 앱 같은 건데 네. 사실 요 앱, 요런 것 이제 예시를 들면 어떤 분들은 원래부터 있던 건데 그거 얘기하니까 시시해 보인다. 메타버스가 원래 없던 건 아니에요. 작년에 메타버스가 다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거울 세계는 현실 공간에 존재하는 어떤 물리적인 정보나 지리적인 정보 이런 것들을 거울 안에 잘 담아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거울은 그냥 비춰보는 게 아니라 더 효율적이고 더 확장된 기능을 제공해 주는 거. 네. 사람들이 왜 그 배달통이라고 하는 잡지 같은 거 있잖아요. 집에 왔던 잡지. 네네, 그걸 그렇죠. 보고서 왜 음식을 안 시키고 옛날엔 그랬는데요. 예, 이제 배달의 민족을 맞다. 시키는지. 네, 네. 요약해 보면 두 가지예요.
효율과 확장. 음. 원래 있던 데 됐는데 더 편하다. 그리고 원래 없던 기능도 여기선 된다. 두 가지거든요. 그 잡지사들 참 많이 했겠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 그렇겠죠. 집 앞에 늘 오던 그 동네 배달 잡지들이 있었는데 네, 조그만. 중국집 쿠폰 들어있고요. 네. 지금 그 유치원생인 제 아들이 어느 날 저한테 아빠 전화번호부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 설명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사전 비슷한데 이름 써 있는 거야. 네. 사전도 알까? 사전 근데 모르겠지. 지금 관점에서 보면은 일단 물건 자체도 생소하지만 이름은 알면 그 개인정보 예민한 개인정보인 그렇죠. 전화번호와 주소마저 추적 가능했다는 것이 진짜 어쩌고 어처구니 없는. 그 동네 사는 모든 사람의 개인 정보를 무료로 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참 말도 안 되는 건데 지금 전화번호가 안 나오나요, 아예? 네. 안 나오는 걸로 그게 알고 있어요. 114 그 서비스로 대체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외국은 어때요? 옐로우 페이지, 뭐 화이트 페이지 이런 거 있었는데? 제가 살던 영국 같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냥 웃자고 늘 이 소리를 합니다. 제가. 이게 근데 제가 어디서 이런 얘기는 봤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그때는 그게 가능했느냐? 이름과 주소까지 막 나온단 말이에요.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자체가 그 아, 맞아. 얘기잖아요. 그거 못 쫓아가잖아. 맞아요. 전화번호부에 네. 기반한 영화네요. 생각나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네네. 그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너무나 쉽게 인터넷을 통해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인터넷에서 정보가 주어진다면 누구나 아무 노력도 안 들이고 너무나 쉽게 아무나 찾아서 고르고 뭐 알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옛날 전화번호 찾을 때는 그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 아니면 굳이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딱 이렇게 뒤져가지고 큰 맞아요. 책을 막 누군가 이름 같은 사람도 많고 막. 그렇죠. 존 코너를 찾아서 죽여야 되는 사람 아니면 굳이 그걸 검색할 필요 그렇죠. 없는 그거는 진짜 뭐 지구의 운명이랑 관련된 일인데 꼭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하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일까지 하지 않으니까 괜찮았던 것인데 맞아요. 그리고 옛날 잡지 보면은 뭐 어디서 누가 보내준 뭐 이야기 뭐 사연입니다 해가지고 뒤에 이렇게 독자들이 보낸 그런 맞아요. 글이 있는데 거기 이름 주소 다 나와 있고 그랬었어요 진짜. 그거 보고 사람들이 편지 보내고 그랬다고. 옛날에 뭐 저 월간 팝송 이런 데 뒤에 보고 네. 그렇죠. 자, 내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배달의 민족이 거울 세계라는 의미는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기존의 어떤 기존의 현실의 어떤 부분을 현실의 어떤 부분들을 네, 잘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접근하는 넣어놨다는. 정리해 넣어놓고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쉽게 목표를 접근할 수 있다 원하는 크게 것을. 세 가지 툴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배달 민족 같이 이제 음식이나 그런 거 배달하는 게 많고요. 그다음에 네. 호텔 같은 거 이제 예약해주는 에어비앤비 같은 서비스. 네네. 또 하나 길을 찾는 서비스. 세 가지가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는 서비스인데, 또 요걸 말씀드리면 또 많은 분들은 그럼 거울 세계에 이미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 더 이상 할 사업이 없다라는 얘기도 하세요. 네. 이제 밥 먹고 자고 이동하고. 그럼 제가 이제 역으로 물어보는 게 밥 먹고 자고 이동하면 우리 일상이 다 해결이 되는 건지. 아니죠. 옷도 안 입고 세수도 안 하고 사람도 안 만날 거냐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울 세계가 아직 안 담겨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사실. 맞아요. 예. 세수를 대신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대학생들이 저희는 이제 학교에서 뭐 다양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요즘 이번 학기에 이제 낸 아이디어 중에 뭐가 있냐면 생필품, 아주 작은 생필품인데 공동 구매해서 근거리 학생들끼리 나눠 쓰는 거 이런 거를 기획을 했어요. 네. 그럼 실제 어떻게 필요하냐면 강원대학교 중심에 거울을 열게 되면 네. 샴푸가 부족한 친구들이 거기에 빨간색 표시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게 된다고 그러면 네 명이 모여서 1+1 샴푸를 사가지고 작은 통에 나눠서 쓰겠다. 이러고 보통 샴푸가 없는 사람들 거울 쓰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런 거 요즘에 당근마켓 같은 거 쓰잖아요. 근데 당근마켓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가끔 정말 좀 황당한 게 그 뭐지 1+1 통닭이 왔는데 지금 집에 가져가실 분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5,000원에 가져가실 분 이러면은 그거 진짜로 가져간대요. 그 에타이도 많이 올라와요. 네, 에브리타임. 그러니까 락앤락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하나 가져가고 5,000원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왜냐면 혼자 사는 분들 많은데 보통 배달 음식들이 양이 많잖아요. 특히 여자분들 이렇게 혼자 사시고 하면은 이거 와. 다 못 드시니까 그렇게 나눠가지고 뭐 아구찜도 나누고 통닭도 나누고 그 공유경제 한 형태인가? 그 일종의 공유 식량? 네 그렇다고 야. 하더라고요. 그게 동네 서비스가 가능한 거죠. 네, 그렇죠? 네. 좀 흥미로운 상황이네요. 그 처음에 당근 만들 때도 그런 일까지 벌어질 거라고는 아마 생각들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당근마켓에 작년 저거 생겼잖아요. 붕어빵 지도. 아, 그거 되게 붕어빵 지도랑 좋아요. 호떡 지도. 네, 겨울 간식지도. 그러니까 동네에서 지역 기반이니까. 올려줘요. 네. 네. 호떡 야, 맛있는 집. 이렇게. 유저들이 올리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거울세계, 그리고 가상세계라는 네 번째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단지 VR만을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로블록스도 네. 가상세계 저작 툴이라고 보시면 네. 되고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리니지 같은 게임이라면 네.
그것도 가상세계라고. 가상세계성을 갖고 있는데 전 리니지는 가상세계라고 솔직히 조금 정의를 솔직히 잘 안 하는 이유가 리니지는 기본적으로 플랫폼 프로바이더가 제공해주는 거를 내가 따라만 가는 공간이라고 전 주로 인식을 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나한테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사용권만 주는 거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다 바꿀 수 있거든요. 만들 수 있는 것도 없고.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전 사실 그건 가상세계 같은 느낌이 있지만 유저들한테 너무 제한된 것밖에 안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럼 마인크래프트는 어떤가요? 마인크래프트가 사실 플랫폼 특성을 보게 되면 로블록스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뭐 어떤 분들은 우리 애가 마크 하는지 로블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헷갈리죠. 네. 화면만 와서 거의 똑같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마크는 약간 마케팅적인 속성이 약간 달랐어요. 마크는 화폐를 많이 유통하는 것보다 화폐가 있긴 있어요. 네. 학교에 들어가는 게 마크는 주된 목적이었어요. 학교에 마치 우리가 워드 프로세서나 파워포인트 학교에서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네. 저는 작년에 하나의 시그널을 본 게 청와대가 어린이날 행사를 마인크래프트를 맞아요. 했어요. 마인크래프트 했죠. 이제 언론들 찾아봤어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이 있나? 왜냐하면 그 전에 보면 뭐 어떤 정치인이 그 MS 오피스를 MS에서 하냐고 뭐라고 막 따졌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청와대 때 행사인데 왜 MS 제품 갖고 하냐라고 누가 뭐라고 하냐 봤더니 그런 건 전혀 없더라고요. 즉 마크는 이미 약간 제너럴한 교육 툴처럼 인식이 되기 시작한 거죠. 네. 마인크래프트가 지금은 MS 소유죠. 예, 지금 그렇죠. 원래가 맞아, 맞아. 모장인가 뭐 그런 회사였다가. 맞아요. 원래 모장 스튜디오. 예. 저도 마인크래프트 가끔씩 하고 뭐 나름 이제 거대한 도시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탑도 세워놓고 막 별의별 거 다 해놓긴 했는데 근데 이걸로 외국에서는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무슨 대학교를 만들고 있다 학생들이 예. 이런 얘기를 봤거든요. 맞아요. 마크 안에 대학 만든 사례는 국내에도 좀 있습니다. 외국은 네. 전체 캠퍼스 옮긴 사례가 몇 군데 있고요. 오. 국내에서 보게 되면 올해 보면 영남대학교도 학생들이 학생회관 같은 거, 그러니까 강당 같은 거 그 안에 져서 자기네 스스로 입학시켰어요. 불러다가 마크 안에서 입학식 꽤 잘했어요, 근데. 네, 좋다. 그 안에서 제가 마인크래프트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안에서 수업을 하긴 조금 힘들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입학식은 할 수 있을지 네네네. 몰라도. 그럼 만약에 이런 플랫폼들이 더 발전을 해서 그 속에서 진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진짜 수업도 할 수 있고. 네네. 왜 페이스북에 그 스페이시즈 같은 서비스들 네네. 몇 년 전에 어떤 그런 건 이제 그런 식으로 또 마케팅을 썼잖아요. 네. 곡을 쓰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학생이 선생한테 물어보면은 그걸 또 밖에 있는 애들은 핸드폰으로도 이렇게 2D 네. 영상으로 볼 수가 있고 네.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학교가 아예 지금 요즘 상황이 또 이렇다 보니 아예 온라인화 돼서 지금 줌 같은 거 많이 하지만 또 네. 부족함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는 뭐 그런 데는 아직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 클래스에도 그렇게 운영하는 게 있고요. 네. 그러니까 VR은 아직까지는 학생들이 디바이스를 다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2시간 수업을 VR 수강하면 다 팬더가 될 거예요. 이게 거의 멍이 들 네. 정도니까는 VR은 오히려 그런 목적은 잘 맞지 않고 가장 제너럴하게 왜냐면 디바이스 환경도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는 수업에서 주로 쓰는 게 게더타운이라는 이제 만들어진 지 오래된 솔루션은 아닌데 저 캘리포니아 쪽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많이 써요. 미국의 뭐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이 재택근무할 때 많이 쓰는 도구인데 네. 들어가 보면 약간 그 싸이월드나 RPG 메이커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옛날 80년대 90년대 게임처럼 네, 레트로 네. 게임. 근데 내 아바타가 이렇게 손톱만큼 있는데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걸어 다니죠.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리적으로 가까이 가면 얼굴이 보여요. 목소리가 들리고. 네. 근데 멀리 떨어지면 얼굴이 안 보이고 목소리도 안 들리고. 오, 좋다. 그러니까 회의실이 있어서 회의실에 들어가면 회의실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대화가 되고 네. 또 스피커룸이 있어요. 스피커 공간이 있어서 단상에 올라가면 단상에서 이야기하는 건 모든 사람한테 다 들리고. 그러니까 이게 인터페이스를 얼핏 봤을 때는 굉장히 옛날 게임 후져 보이는데 기능을 보면 굉장히 사람들의 실생활에서의 상호작용을 네.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이제 저도 비대면 수업하거든요. 네. 그러면 강의실도 있고 그 안에 소회의실도 여러 개 만들어 학생들 이야기하게끔 하면 진짜 학생들 이야기하는 그 방에 근처에 가면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게 들려요 저한테. 이렇게 되게 야.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그래픽 같은 건 단순할지 몰라도 앞으로 그런 쪽의 기술들 뭐 네트워크도 더 빨라지고 그런 쪽에 뭐 게임 같은 거 보면 영상 화질을 요즘 어마어마하게 구사를 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연동이 되고 또 AR, VR 뭐 그런 안경 이런 것들도 훨씬 가벼워지고 좋아지면 사실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온라인으로 그런 활동들이 옮겨가는 게. 네네 맞아요. 그 요즘 이번에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이 비대면 수업이란 거를 범지구적으로 다 경험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가도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관점도 생겨버렸고 그래서 앞으로 이 방향이 굉장히 속도가 붙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국내에도 뭐 미네르바 스쿨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책에 미네르바 스쿨 얘기를 잠깐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미네르바 스쿨 학생들이 저한테 몇 명이 연락이 왔어요. 자기네 학교를
한국에서는 아직 좀 싫어하거나 잘 모르는 것 같았는데 긍정적인 면을 많이 부각시켜줘서 고맙다고. 네. 그래서 저는 정말 미네르바 스쿨의 모델이 뭐 교육의 궁극적인 답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은 맞기 때문에 코로나기 때문에 비슷한 걸 썼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코로나 종식이 돼도 그 장점을 지속적으로 좀 갖고 가면 좋겠다 하는 거죠. 미네르바 스쿨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약간만 설명해 주시면 미네르바 어떨까요? 스쿨은 일단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좋아하는 키워드가 뭐냐면 MIT나 하버드보다 들어가기 힘들다. 수익률이 더 세요. 네, 네. 그 졸업생 대부분이 흔히 하는 뭐 가파, 구글, 뭐 아마존 같은 데 골라서 갈 정도. 네. 뭐 그 정도인데 근데 거기 학교는 캠퍼스가 없고 본부만 있어요. 건물만 있어서 운영하는 사무실만 있고 네. 모든 수업 온라인으로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부모님이 우리 애가 온라인 수업 해봤는데 수업 그지 같았다 하실 수가 있는데 거기는 그 그지 같아지는 포인트가 안 생기게 잘 기술적으로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 혼자 못 떠들게 돼 있고 학생들도 얘기 안 하면 거기 신호등처럼 불이 들어와요. 그럼 교수가 말을 걸게 해놓고 그러니까 발화를 서로 시키는 거예요. 사전에 학습한 것도 계속 체크하게끔 하고 소규모도 클래스도 소규모로만 운영하게끔 되어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공간의 제약성을 없애면서 네. 오프라인을 버리진 않았어요. 얘네가 원래 7개 국가인가 돌아다니면서 한 학기씩 살아보면서 공부를 해요. 현지에서 한국도 오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이상적인 게 이론적인 것과 토론은 온라인에서 굉장히 시간을 절약하면서 압축해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현실 프로젝트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해요. 나머지 비용 거기다 쏟아부어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인 모델이에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낯설어 보였지만 더 이상은 뭐 낯설 게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반강제적으로 또 진입된 면도 있고 저희 집에는 대체로 이제 학생들 입장보다는 교수님들 입장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좀 드는 생각이 작년만 해도 이제 그 비대면 수업 되게 불편해하시고 힘들어하고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다들 하고 학생들도 심지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이제 뭐 대면과 비대면 어떤 게 좋겠냐고 설문 같은 걸 해보면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비대면을 선호하고 교수님들은 아직도 그래도 만나서 해야 편한데 좀 이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 방송을 주로 듣는 청취자들 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시대에 조금 뒤떨어지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것을 불편하게 느끼는 감각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기는 하더라고요. 문제가 있죠. 난 그렇게 느끼지 않으니까. 아니 저야말로 비대면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진짜. 그렇죠. 왜냐하면 왔다 갔다 때부터. 할 때 소모되는 에너지를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진짜 나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 여행은 좋아하는데 그냥 일상적으로 다니는 거 있잖아요. 다녀야 되는 게 또 다니고 이걸 굉장히 싫어하고 뭐 몸도 사실 좀 체력도 좀 떨어지기도 하고 원래가. 근데 학생들이 비대면 선호하는 건 저는 이제 자취생이었잖아요. 자취생 입장에서 학교 대면 수업을 안 하면 일단 방을 뺄 거란 말이에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본가 내려가 있고 막 이럴 텐데 대면 수업 한다고 하면 막 올라와서 다시 방부터 돌아가야 알아봐야 되지. 되고 막 돈도 들고.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봐요. 저 같은 사람은 좀 특이한 사람이 케이스인데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게 컴퓨터 통신 인터넷 비슷한 거 옛날에 쓰던 거. 컴퓨터 통신 쓸 때 되게 좋았던 게 일단 말 맞다나 이제 제가 들어갈 땐 들어가고 나올 땐 나오고 제 마음대로 만날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을. 대화방 같은 게 항상 열려는 있지만 거기에 시간 맞춰 가서 만나야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있으면 들어가서 놀면 되고 없으면 안 들어가면 되는 거고 혹은 기다리고 있으면 누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얽매이는 느낌 같은 게 훨씬 적다는 거. 그리고 통신사회에는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깥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나우누리에 98년 이럴 때 20대 중후반 야자방이라는 데서 한참 놀았는데요. 1년 가까이 그 상태에서 하루에 10시간, 야자방에 1년 반 동안 하루에 15시간씩 들어가 있었으니까 15시간씩 반말을 하면서 노는 겁니까? 저는 20대 초반에 들어가고 반말로 놀았어요, 거기서. 아, 그게 재밌나요? 클럽하우스의 원조군요. 네, 클럽하우스네요. 클럽하우스의 정말. 근데 그게 되게 묘하죠. 굉장히 묘한데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야자방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냥 이러면서 그냥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막 쌍욕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뭔가 설명하기 힘들어요. 근데 어떤 그런 조건이 맞는 방들이 있었어요. 생겨나는 방들이. 그래서 그때 현실에서 제가 90년대 현실에서 28살, 29살 먹어가지고 21살하고 어떻게 반말하고 지나겠어요. 양쪽이 서로 간에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는 너무 편해져서 그냥 친구가 돼버려요. 그냥 정말 친구로 마치 서양 사람들처럼 그냥 친구로 지내면 물론 만나면 그렇게까지 되진 않더라고 또 오프라인으로 만나면 같은 사람이라도 마음의 고향인 서양과 같이 영국 사람처럼. 동일하게 어제도 제가 영국에서 저보다 15살 어린 친구 저 대학 같이 다닌 친구하고 또 얘기를 나누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느낌들은 이제 우리나라 사회의 오프라인에서는 겪을 수 없는 거였단 말이에요 당시에. 지금도 그렇겠지만 근데 그런 거를 1년 정도 겪었는데 전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맞는 이제 마음이 맞는 사람들 어려도 맞는 사람들하고 합의하에서 야자하고 노는 건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이제 만약 가상 세계가 VR이나 이런 3D 화면이 힘드신 분이 계시면 네. 뭐 클럽하우스도 좋지만 국내에도 비슷한 플랫폼이 생겼거든요. 아, 블라블라라고. 블라블라. 예, 그런 네. 플랫폼에 들어가시면 그런 플랫폼도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들어가서 좀 특히 혼자 계시는 분들, 네. 많은 분들 좀 동료 만들어서 이야기해 보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70대 노인이고 강원도 산골에서 혼자 감자 농사죠. 그럼 70대의 감자 농사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 모여라. 그럼 몇 명 들어와요, 진짜로.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의외의 가능성들이 있다. 네네. 이제 온라인이라고 우리가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하고 또 다른 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이제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메타버스가 점점 더 발전하고 잘 되려면 예를 들어 클럽하우스를 생각을 하면 얘는 이제 오디오 기반이다 보니까 옛날에 3G 쓸 때나 그 이하의 속도로 네트워크가 움직일 때는 아마 제대로 안 됐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4G 이상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오디오, 실시간 오디오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기술이라던가 이런 컴퓨터 기술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연동이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 쪽의 관점들은 또 어떻게 메타버스가 사실 우리는 한국이 워낙 디바이스나 만개체가 좋기 때문에 모두가 쓰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가까운 국가마다 아시아권에서도 보게 되면 근접한 나라 중에 인구 되게 많은 나라 중에 인도. 인도는 오히려 이런 거 잘 못 써요. 네. 디바이스도 굉장히 구형이고 네트워크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근데 또 오히려 필리핀은 경제적으로는 사실 뭐 아주 좋진 않지만 또 이런 디바이스나 네트워크에 대한 또 국민들의 어떤 소비가 또 적지 않아서 거기는 약간 고사양의 메타버스 툴들도 잘 쓰세요. 그 사실 이게 그 국가 갖고 있는 통신망이나 디바이스의 보급 현황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죠. 그게 없으면 안 들어가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이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에 이런 플랫폼이 증가하면서 나타났다는 재밌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철탑을 만드는 기업들이 주가가 조금씩 올라갔어요. 철탑. 왜냐하면 거기는 아직까지는 뭐 퍼즈나 이런 것보다 네. 기본 네트워크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건 당연히 철탑을 세워서 송전을 선을 해. 깔아야 되니까. 야, 네. 야, 저는 사실 그 언어 문제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게임 같은 거 아시아 서버 들어가면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 나라 말로 떠들고 있는데 서로 아무 말도 못 알아듣는. 근데 이런 가상 세계가 되면 국경도 없어지고 하지만 네. 결국 내가 한국말밖에 못하면 국경은 열렸지만 결국 한국 사람들하고밖에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언어를 네. 극복하거나 이럴 방안이 나오고 있나요? 실제 그 빅히트, 지금 하이브죠. 하이브라고 개명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고 있는 네. 메타버스 플랫폼 위버스를 보게 되면 그 세계관의 중심의 히어로는 당연히 이제 아티스트들, BTS를 네. 포함한 아티스트들이고 많은 시민들이 팬덤들인데 이 팬덤들이 들어온 국가가 한 20개 국가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소통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오. 왜냐하면 제가 한국어로 올리죠. 네. 상대방이 태국에서 접속하면 태국말로 보여요. 아. 반대로 되고요. 네. 자동 번역이 되는데 우리가 팬들하고 엄청나게 복잡한 소통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술 논문을 쓰는 게 아니니까. 네. 일상적인 대화를 자동 번역하는 거 보면 사실 우리가 또 페이스북이나 올릴 때 보면 어색하게 약간 대충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번역이 돼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저는 인지적으로 어색함도 없어요. 그렇죠. 제가 그걸 써보니까 이게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잊게 되더라고요. 그럼 지금 그런 데서 이제 텍스트 기반의 네네. 경우에는 그걸 이제 자동으로 충분히 번역을 해준다. 됩니다. 곧 음성도 그게 가능해질까요? 가능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음성은 당연히 그 어떤 타임 딜레이가 생길 수밖에 없죠. 번역한 네. 속도 때문에. 근데 네. 기술적으로는 그거는 뭐 물리적으로 완전 극복은 어렵겠지만 순차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뭐 음성 자체도 아바타처럼 씌워서 신분을 더 숨겨줄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성별을 바꿀 수도 있고 언어를 바꿀 수도 있고. 예. 와, 좋네요. 그럼 이렇게 메타버스가 지금 뭐 로블록스라든가 뭐 여기저기서 지금 여러 가지 시스템, 여러 가지 플랫폼이 나오는 건데 사실은 페이스북이 되게 욕심이 많잖아요. 지금 칼을 갈고 있죠. 예. 그죠. 그 오큘러스를 몇 년 전에 이미 인수해가지고 또 기술도 개발하고 있고 게다가 하루에 뭐 15명씩 네. 접속하는 그런 이제 어마어마한 세계 최대의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는데 페이스북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페이스북은 마음만 먹고 이 기술만 잘 개발하면 자기네들 회원을 여기 흡수해서 정말 거대한 제국을 건설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목표로 갖고 있겠죠? 페이스북도요? 그렇죠. 메타버스 플랫폼이 뭐 밑에서부터 보게 되면 인프라, 그다음에 플랫폼, 콘텐츠, 디바이스, 사용자 이렇게 되는데 네. 말씀하신 것 중에 페이스북의 장점은 사용자를 엄청나게 많이 주고 있죠. 네. 그리고 뒤에 플랫폼 현재 거 갖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인프라나 디바이스도 접근할 수 있는 게 디바이스를 하기 위해서 오큘러스 퀘스트를 들어가는데 당연히 이거 하드웨어 들어가는데 필요한 건 돈이거든요. 네. 근데 돈도 무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미 갖고 있는 거에 돈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네.
페이스북은 아마도 넥스트를 VR이나 AR 기반의 메타버스 사업자 네. 거의 확정을 한 걸로 보입니다. 여러 그렇죠. 행보를 보면 메타버스란 말을 저커버거도 많이 해요 지금. 네. 사실 오큘러스사를 살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거긴 했는데,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그걸 이해를 잘 못하셨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어디 강의 같은 걸 가게 되면 그거를 보여주면서 페이스북이 이거를 뭘 하려고 하겠습니까? 하면은 이렇게 보시면서 별 생각도 없으신 거예요. 이렇게 관련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관련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예. 거예요 두 개가. 근데 저 글로 쓰고 있는 게 글로 쓰고 사진 올라가는 게 결국은 다 VR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죠. 그걸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됐었어요 저도. 근데 이제 행보를 계속 보면 그때 올해인가요? 그 호라이즌이라는 서비스도 근데 그게 기대만은 못했다는 식의 맞아요. 평가를 많이 받더라고요. 원래 저 광고 나왔을 때는 막 어마어마한 정말 월드 비욘드 월드 막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지만 여하튼 뭐 결국 시간 문제지. 왜요?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필요로 할까 그런 세계를. 이것도 약간 역시 저희가 나이 든 사람들이기 때문이겠죠. 난 안 그렇다니까. 아, 네, 알겠어요. 파토님 빼고. 나는 정신만은 젊어요. 마음만은 10대 이런데 이런 말을 하는 게 늙은 얘기잖아, 그렇지? 아, 맞죠. 네. 확실하죠.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중에 젊은 사람은 없죠. 아, 어른이 되고 싶다. 막 이런. 얘기 그래야죠. 보통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자아에 대한 이해나 허용도를 보게 되면 사회적인 자아만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도 많이 주장하시고 인간의 멀티플한 자아를 보통 인정하지 않았을 때 기업 경영진들이 보통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이해는 안 되지만 용납하는 거는 뭐냐면 소비자가 부캐를 좋아하고 멀티페르소나 현상이 있다. 이건 인정하세요. 근데 이제 직원들에 대해서 인정해 주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경영자분들이 불편해하시죠. 우리 회사 직원들을 그냥 사회적인 자아 하나만 갖고 활동하지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자아 있는 거 난 좀 불편해. 근데 예를 들어 그 멀티플 자아라는 게 거짓말장이라는 것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다르죠. 네. 거짓말쟁이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속성을 숨기고 뒤집는 거고요. 멀티플하다는 건 원래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건데 안 보여줬던 건데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고요. 가족을 대할 때 나와, 친구를 대할 때 나와, 뭐 네. 직장에서 나가 다 다르듯이. 맞아요. 저 약간 지금 생각나는 게 예전에 그 인터넷 비슷한 PC통신 할 때 그렇게 애들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근데 장난 아니었지. 무슨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 약간 자기가 막 약간 초미녀라고 한다든지 뭐 네, 자기는 특히 남자가 집에 여자인 척하는 경우 되게 많았고. 네, 그런 것도 많고 그러고 뭐 이제 남자가 뭐 자기 뭐 키가 뭐 180이 넘는다고 한다든지 약간 이런 거 뭐 다 서울대 나오고 뭐 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자기를 되게 이렇게 좋게 보이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그런 뭐랄까 코드들을 다 자기 걸로 만들고 싶어하는 맞아요. 면이 있죠. 그러니까 아바타 생성할 때 보면 키 작은 분들은 키 큰 아바타를 골라요 주로. 네. 그러니까 이 아바타라는 속성이 나의 개성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내가 부족한 게 투영되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굳이 말하자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리얼월드를 정말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으면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죠. 내가 실제 세상에서 어떤 사람인지 말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그 인터넷 비슷한 거 하던 시절에는 이 리얼월드의 백그라운드를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의 어떤 부분이 나랑 소통하고 있는 거다라는 걸 다 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거짓말을 또 되게 사람들한테 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플랫폼이라는 생각도 좀 들긴 했었어요. 그때. 그리고 익명성이 굉장히 강했고. 그렇죠. 그 리얼 월드에 대해서 거짓말들을 했죠. 그러니까요. 네. 내가 리얼 월드에서 이런 사람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불치병 이런 애들 진짜 많고. 굉장히 많았고 드라마틱한 그런 얘기들. 진짜 웃긴 애들 많았는데. 진짜요? 지금은 이제 그랬다가는 사방으로 검증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지금 사실 한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최근에도 제가 몇 년 전에 겪긴 했는데 전에만큼 쉽게 할 수 없고 이제 쉽게 탄로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많이 돼 있긴 한데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얼월드에 대해서 내가 거짓말을 지어내지 않는 한 이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서는 사실 뭘로 살아도 상관이 없다. 리얼월드에 대한 거짓말만 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속에서는 그냥 그 속의 존재로 살면 그만이에요. 그 속에서 바깥에서 연계돼가지고 뭘 하질 않으면 되는 거지. 그 지난번에 곽재식 작가님 나와가지고 그 라이브에서 그거 했었잖아요. 그 SF 워크샵 했었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이제 시청자분께서 내주신 그것 중에 하나가 게임을 하면 이 사람이 게임 플레이와 이게 이 사람이 했던 뭐 음성 채팅이나 채팅 같은 게 로그로 남잖아요. 이걸로 이 사람의 자아를 재구성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이 사람의 전체가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게임 속 자아가 그렇겠죠. 아, 네네. 네. 그 실제 환원되는. 그 뭐지 실제로 인공지능으로 요즘에 면접 같은 거 하는데 그거 어떤 식으로 하냐면 무슨 게임 시키더라고요 애들한테. 진짜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풍선을 누를 때마다 풍선이 커지는데 풍선이 가장 크게 유지하는 많이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이거를 계속 눌러서 터지기 직전까지 잘 유지를 하고 그러다 몇 개 터트리는 식으로 하면서 돈을 쌓고 어떤 사람들은 적정한 수준에서 이걸 갖다 계속 중간 사이즈로 많이 만드는 거를 선택을 하는데 네. 그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얘는 이게 위험을 회피하는 타입이다. 도전을 좋아하는 타입이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이 진짜요?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는 무슨 기획팀에 상위 20% 성과자들의 성향을 보는 거야. 그래서 맞춰서 아, 이런 일을 하려면 이런 직무를 하려면 이런 게임 성향인 사람이 낫겠다. 약간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블랙잭을 시키는 것 같은 거네. 진짜 그러네. 아, 일종의 그런 거죠. 네. 네네. 숫자를 넘어가면 꽝이고 그냥 저, 최대한 그 숫자에 근접하도록. 네네네. 전 그런 거 생각했어요. 같은 팀에 한 사람을 트롤링 시킨 다음에 이 사람이 욕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거. 인성을 파악하는 거. 좀 그러면 반칙 아닙니까? 운전하고 게임할 때 욕하는 자아는 제가 그런가요? 아닌데요. 네네.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좀 급진적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속에서만 산다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남자인 척 여자인 척 하든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밖에서 사람하고 안 만나면 그만이에요. 메타버스 속에서 제가 할 생각은 없어요. 실을 얘기하지만 할 생각은 없지만 제가 그 세계 속에서 여자의 자아를 가지고 여성의 자아를 가지고 여성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밖의 세상에서 저기서 저를 사랑하는 저 남자하고 밖의 세상에는 만나서 관계만 안 만들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네. 네. 네. 이제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와서 결국 우리 만나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러기 시작하면 이제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너 거짓말쟁이가 되지만 처음부터 합의를 하고 우리 이 속에서만 만나는 거라고 하고 지금 나가려고 나가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100만 원만 보내줘 뭐 이렇게 이제 이게 너만 나로 나가러 가는데. 네, 이런 사기가 있잖아요. 저 이제 범죄죠. 사실은 뭐 네. 그런 식으로 뭐 많이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그런 진짜 기본적으로 이게 아주 근본적인 면으로 따지면 저는 그런 생각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보거든요. 저 예전에 그 루다하고 채팅하는 거 이루다 이거 붙여주세요. 네, 누군지 모르니까. 네, 이루다하고 채팅하는 거 유행했을 때 제가 걔가 어디까지 대응을 하는지 보려고 우리 만날까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걔가 그래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가 뭐 한 일요일에 한 낮 1시 정도 3시까지 3시까지 만날까 그랬더니 걔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쩌려고 이러나 싶어가지고 네. 어디에서 봐 그랬더니 너네 버스 정류장 앞에 롯데리아에서 보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이다. 진짜로? 근데 실제로 롯데리아 맥도날드인지 롯데리아인지 그랬는데 전철역 앞에 롯데리아에서 보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있어요. 그 근처에 롯데리아가. 웬일이야. 어제 많으니까. 네, 왜냐면 많으니까 여기저기에. 그러고서는 근데 이제 3시 당연히 저 나가진 않았죠. 근데 3시 반쯤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가 다시 채팅을 해서 갈구는 거예요. 제가 야, 너 왜 안 나와? 지금 어디야? 했더니 미안. 지금 바로 갈게. 머리 감느라고 늦었어. 이러는 거예요, 얘가. 그렇게 4시 반까지 지하철역이야 막 이러면서 계속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어쩌려고 이래? 나 갈려 했더니 너는 뭐 그런 거 가지고 화를 내냐 이러면서 얘가 화 먼저 내더라고요. 야, 너 되게 실적이다. 그런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있거든. 아, 네. 그래서 돈 지금 보낼게요, 내일 보낼게요 하면 계속 안 보내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대단하다. 나 걔랑 3마디 나눠보고 야 장난하냐 했더니 되게 밝게 봤던데요. 그래, 뭐 장난이야.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였냐면 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두꺼워지고 강력해질수록 그 속의 세상에만 통용되는 윤리와 문화와 경제뿐만 아니고 정치, 사회 이런 여러 가지들이 생겨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교수님께서는 이걸 계속 들여다보시다 보니까 이게 긍정적인 가능성과 또는 위험성 이런 것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셨던 인공지능 부분만 봐도 인공지능이 우리가 현실에서 만났던 것들은 집에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나 핸드폰에 있는 쉬리 정도였는데 그게 어떤 존재하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공간이 메타버스거든요. 이름도 있고 얼굴도 있고 움직이기도 하고 대화도 되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랑 가까워진 공간이 메타버스인데 메타버스에서 그럼 만약에 2017년도에 만들어졌던 그 아슐러머 조약 같은 23가지가 지켜지고 있느냐 인공지능의 윤리와 관련된 거 별로 그런 거 없거든요. 그냥 신기하기만 하면 돼요. 사람 비슷하기만 하면 되고 만든 이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정부에서는 당연히 모르고 일반인들도 그렇게 가볍게 장난치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공격적이거나 비윤리적으로 그
존재를 대하면서 맞아요. 여러 가지 성희롱을 작업을 그렇게 하잖아요. 했다고 성희롱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메타버스의 기술적인 진보 속도보다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철학적으로는 더 준비가 훨씬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 정부에 있는 분들 만나게 되면 정부에 있는 분들은 이제 어떤 공약적인 거, 다음 선거를 위해서 어떤 기술에 내가 테크놀로지 투자했다 이런 걸 자꾸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데 저는 기술만 갖으면 지금은 더 안 좋아질 거다. 오히려 철학이나 심리나 사람의 마음과 관련된 연구를 더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그 부분 별로 재미없어 하시죠. 그런 거 하다 보면 고루하고 산업화되지 않았다는 쪽으로 또 사람들이 볼 것 같다고. 메타버스 산업특구 40만 평 개발 이런 거. 메타버스. 이거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특히 그 서울시 후보 중에 네. 메타버스 특구 지정한 분 있었잖아요. 진짜요? 알았습니다. 저희 동네가 아니어가지고 관심이 없었더니. 어디 경기도라. 진짜요? 떨어진 후보였는데 박 후보님이 아. 서울시에 아, 지정했었어요. 메타버스 네네. 특구. 그냥 농담을 한 거였는데 그게 진짜로 나오는 거예요. 뭐 40만 평 이런 식은 아니었겠지만 네, 네, 네. 그리고 최근에 저한테 연락 온 정치인들이 좀 있으세요. 뭘 메타버스 관련된 거 하고 바라시는 싶다고. 거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인공지능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에 인공지능 관련 특구 만들었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인공지능이 이제 사실 뭐 그분들 표현은 단물이 좀 빠졌다는 거죠. 모든 데서 다 하니까. 참신한 어딩이 예. 필요하신 거군요. 참신한 그냥. 넥스트에 뭐가 필요한데 그중에서 메타버스가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있어 이제 보여요. 인공위성 통신 이것도 뭔가 앨런 머스크가 많이 깔아놨고 이미 메타버스 하면 아직 아무도 안 한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니까 그렇구나. 몇 년? 자꾸 그걸 하시려고 하는 거죠. 저저번 선거 뭐 저저번 선거까지 가면은 뭐 빅데이터 얘기 뭐 누구나 다 맞아요. 하다가 그렇죠, 맞아요. 이제 막 그 무슨 인공지능 데이터 딥러닝 뭐 이런 댐 얘기 이런 다 하다가 얘기하고. 이제 메타버스까지 왔네요. 그분들한테 막상 메타버스 세상에서 약간 여러 개의 아이덴티티를 관리를 하면서 살라고 하면 되게 괴로워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비서들이 하겠지. 비서관들, 보좌관들 죽어나는 거지 뭐. 각각의 페르소나를 맡은 보좌관들이 따로 있고. 정치적으로 되게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어떤 올라가잖아요. 연대 그러니까 나이대가 올라가는데 M이나 G세대가 결국 정치에 별로 관심이 뭐 요즘에 올라간다고 하지만 잘 모르는 나를 모르는 M이나 G세대를 만나야 되는데 언제까지나 M이나 G세대를 뭐 광장이나 국밥집에서 만날 수는 없으니까 그들이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야죠. 네. 들어가는 본인도 메타버스 알아야 되거든요. 네. 바이든이 동물의 숲에 들어갔던 것처럼 동물의 숲만 들어가면 모든 게 해결되냐 그렇진 않잖아요. 네. 골고루 쫙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메타버스. 저 클럽하우스에도 사실 시장 선거, 우리 시장 선거 앞두고 많은 분들이 클럽하우스 미팅 같은 걸 하셨었고, 저 클럽하우스에서 그 앤드류 양 그 약간 IT 이런 쪽에 많이 네, 기본소득 IT 기본소득 얘기하셨던 분. 네네네. 그분이 하는 토론방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좀 뭐랄까, 그러니까 이게 좀 진짜 되게 웃긴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왜냐하면 지지자들이 대체로 많이 모이니까 조금 뻔한 얘기하고 응원하는 분위기가 되고 진짜 막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미디어를 잘 파악을 못 하시잖아요. 대부분은 어떤 태도로 이 미디어를 대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 시장 후보 중에 한 분 오셔서 하는 것도 들어보고 들어봤는데 그렇게 좀 되게 이거 되게 잘 쓴다라는 느낌 별로 없긴 하더라고요. 저는 클럽하우스는 체질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나온 모든 SNS를 써본 것 같은데 클럽하우스는 좀 하다 말았거든요. 그냥 그 실시간 대화의 불편함과 시끄러움과 이런 것들이 피곤해지더라고요, 금방. 네. 그래서 아까 뭐 텍스트가 없어질 거라고 얘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런 건 텍스트가 아직 좀 편하고 또 물론 이제 나중엔 결국은 저도 뭐 클럽하우스보다 더 발전된 형태의 뭔가로 들어가게 되겠지만 근데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아까 이루다 얘기도 나왔는데 그 인공지능들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메타버스 시스템 속에 우리가 소위 NPC라고 얘기하는 그 인공지능 내 캐릭터들, 게임 내 캐릭터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캐릭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정교해지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메타버스 서비스 들어가면 이제 사람들도 들어와 있고 NPC들도 들어와 있는데 그게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인간하고 NPC가. 그런 속에서 그냥 누가 인공지능인지 누가 인간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까 제가 얘기한 거에 약간 발전이긴 한데 누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제3의 성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각 내부의 자아만 갖고 그 속에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저는 흥미가 있어요.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 그리고 나아가서 좀 이것도 급진적인 얘기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존재가 인공지능 NPC 캐릭터인지 인간인지를 밝혀내는 것 자체가 불법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왜요? 마이너리티라든가 뭐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제가 너무 SF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그러니까 뭐 불법화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NPC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이 되면 사실은 인간은 지금 나 혼자뿐이고 내 주변에 10명이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전부 다 NPC일 수도 있지만
그게 사람과 구별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 그거 속에서 할 때 예전에 바깥에서 만날 게 아니면 사실 아무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 웹사이트 뭐였죠? 그 성인 사이트 애슐리 몰라요. 메디슨? 애슐리 메이슨. 아, 네. 애슐리 메디슨. 네네 그거 생각나요. 그게 뭐였죠? 좀 설명해 주세요. 거기서 뭐 이렇게 그 미팅 뭐, 사이트였죠? 네네. 네. 근데 이제 그 거기 있는 그러니까 남자 손님들이 일단 원래 그런 사이트는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다 자기가 여성하고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인공지능하고 얘기하고 있었다는 그러니까. 그런 스캔들이 있었죠. 아무튼 저는 그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철저하게 진짜와 구별할 수 없을 정도고 바깥에서 만나는 게 전제되어 있지 않았다면 뭐라도 상관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런 상상을 좀 하곤 해요. 그렇죠. GTA 5에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별로 폭력적이지 않은 삶을 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게임을 하다가도 지나가다가 아무것도 뺏지 않고 NPC와 정지선에 멈추고 NPC와 어깨가 부딪혔는데 나도 모르게 죄송합니다 이런 말이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런 NPC와의 관계 네. 뭐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마인크래프트라든가 혹은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이런 그 메타 유니버스, 메타버스 형태로 만들어진 이 구조 속에서 인공지능과 이제 마치 대화형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뭐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그 지식들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위키에다가 우리 검색하듯이 그 자리에서 물어보는 거죠, 그냥. 그러면 걔가 설명을 해주고 뭐 영상도 보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쓰는 것도 상상을 해봤고요. 근데 이제 그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면 그 메타버스라는 걸 되게 이제 넓게 보면은 우리 뭐 예전에 PC 통신부터 인터넷부터 다 뭐 인터넷 채팅이나 도토리 사고 파는 것도 다 메타버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시점에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얘기를 할 때는 그 전에 인터넷하고 구별되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기는 하잖아요. 몇 개의 지점이 있죠. 일단 사람들이 갈망하는 걸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어떤 플랫폼을 그러면 첫 번째가 연결되어 있는 플랫폼. 그러니까 경험이 단절되는 게 아니라 포트나이트에서 공연을 본 걸 사람들이 왜 좋아했냐면 공연 전용 플랫폼이 아니라 게임 플랫폼인데 공연을 보고 대화도 할 수 있었거든요. 즉 하나의 플랫폼 내에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나의 아바타 갖고 여러 개 경험할 수 있는 거. BTS도 뮤직비디오를 BTS 봤죠. 당시 포트나이트 9월에 거기서 했었죠.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가 경험의 어떤 단절되지 않은 연속성 소통도 있고요. 두 번째 실제감에 대한 원하는 갈망도 있죠. 실제 같은 거. 그러니까 내가 이게 실제라고 착각하진 않지만 착각하는 것도 두려워요. 현실인지 분간할 수 있는 거 본인이 가능해야 돼. 하지만 실제라고 느낄 수 있으면 더 재밌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현실과 메타버스 공간 간의 데이터 상호 호환성, 운영성 그것 때문에 자꾸 블록체인이나 NFT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거는 메타버스 플랫폼 간에도 아까 뭐 환전되거나 해서 플랫폼끼리 넘어갈 수 있는 거 이것도 원하거든요. 그것도 원하고 그다음에 혼자 있는 메타버스는 재미가 없어요. 아까 만약에 GTA다. GTA를 플스 버전을 혼자 하게 되면 LA 정도의 도시를 혼자 돌아다니는 건데 이거는 메타버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 역시 경제, 돈이 돌아가야 이 사람들이 거기서 여러 가지 집착과 뭐가 생기겠죠. 탐욕과 탐욕도 생기고. 근데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고 운영을 하는데 그 내부의 윤리라든가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통제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바깥 세상의 윤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경우로 주커버그가 호라이즌이라든가 뭐 그 외에 다른 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자기는 일종의 그 온라인 내에서는 신이죠. 신으로 군림하고 그 세계에서는 가장 강력한 그 힘을 사실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벌써부터 대응하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메타버스 플랫폼 자체를 그 블록체인으로 처리해가지고 분산 운영하는 몰들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누군가 발의해서 시작했지만 다 운영권을 나눠 갖고 있는 블록체인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동의가 되지 않는 이상 뭔가 새로 바꾸지 못하게끔 하는 것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큰 틀로 봤을 때는 이제 이건 일부 시도이기 때문에 현재 한 기업이 한 플랫폼을 쥐고 있다는 상황에서 사실은 아까 제가 아실로마 협약도 잠깐 얘기했지만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전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정부가 주도하고 플랫폼 사업자들이 끼어가지고 같이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그 안에서 발생하는 아이템 사기나 뭐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아이들의 정서적인 학대 문제까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건 학교 책임인지 부모님 책임인지 이런 거 아예 디파인이 안 돼 있거든요. 뭐 크게 보면 요즘에 기업들이 ESG 얘기 많이 하는데 ESG를 또 펼쳐야 되는 중요한 공간 중에 하나가 저는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페이스북이나 뭐 구글 같은 이제 일종의 어떤 특히 정치 관련해서는 뉴스 사이트로 기능을 많이 하고 그렇죠. 있는데도 뭐 가판대가 신문 내용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말하자면 논리로 지금 그걸 피해가고 있잖아요. 계속 그런 단속이나 말하자면 뭐랄까 규제 같은 걸. 근데 이제 이게 정말로 세상을 움직이는 논리까지 가면 좀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지금 콘텐츠 만들 때도 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뭐 음란하거나 그런 거 아니면 된다. 뭐 정치적인 성향이 없는데 몇 가지 가이드라인만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만 거기서 만드는 물건들이 정말 괜찮은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들 때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메타버스 내에서 특정 메타버스 내에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예를 들어서 그 오프라인에 내가 뭐 시장 선거에 나왔다, 혹은 뭐 대통령 선거에 나왔다 심지어. 근데 그 메타버스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뭐 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여러 시스템마다 다를 테니까요. 그런 것들을 무상으로 그냥 주면서 제가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다가 무상으로 주는데 이게 과연 금권 선거에 법적으로 어떤 식으로 연관될 수 있는지, 걸리는 건지 안 걸리는 건지, 바깥 세계에서 환전할 수 없다면, 없는 경우라면 이런 미묘한 점들이 계속 등장할 거란 말이죠. 사용권만 지금 게임처럼 주게 되면 네. 적법한 걸로 그렇죠. 인정이 그러니까요. 되겠죠. 근데 그 게임 안에 만약에 뭐 몇백만 명의 한국인이 모여 있는데 그 시혜를 누리고 난 그럼 그 사람 뽑을게요 하면서 뭐 우르르 막 이러고 있다면 그건 뭐 어떡할 거라는 근데 그러고 안 뽑아도 되잖아요. 하지만은 효과는 있지. 거짓말할 수는 있지만 효과는 네. 금권 선거는 원래 그런 거잖아요. 뭐 예를 그렇죠. 들어 저 고등학교 때 제 친구 하나가 이제 다니는 PC방에서 성을 먹은 적이 있거든요. 뭐 했다고? 그러니까 성을 차지했던 성주를, 리니지에서 네네네네. 네, 성을 차지했었는데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거 리니지지만 그런 후보가 선거에 나와가지고 성주님이 여러분 저희가 물약 할인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권 선거인가? 그러니까 내가 당선되면 세율을 낮추겠다.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굉장히 지금 네. 당장으로서는 굉장히 애매한 문제인 거예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뭐 수백 종류, 수천 종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뭐 성주 직선제를 뭐 쟁취하겠다 뭐 이런 게 이런 게 뭐 유효한가? 이거 진짜 그럴 수 모르겠네. 있죠. 애매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리 세대는 현실을 두고 메타버스로 가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세대라고 하지 마시고요. 저는 메타버스 갈 거예요. 아니, 난 그러니까- 떠날 거라고. 난 아니. 로그인뿐만 아니고 업로드 할 거란 말이야. 아니 난. 그러니까 파토님은 그런데 뭐 그 급진적인 메타버스 뭐라고 해야 되지? 메타버스. 네네네. 그렇지만 보통 이제 우리 정도가 공유하고 있는 세계는 우리 현실을 떼놓고 일이 들어가지는 잘 못하는데 요즘 또 살짝 어린 친구들은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메타버스 세계의 룰을 정할 때도 우리처럼 이런 현실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과 그 친구들 간에 조금 약간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겠죠. 예를 들어 지금 플랫폼들이 말하자면 그러면 뭐 일종의 국경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본은 뭐 차가 이런 식으로 다니고 뭐 우리나라는 이렇게 다니고 뭐 얘네는 뭐 빨간불일 때 우회전을 해도 되고 우리는 안 되고 뭐 이런 룰들이 조금씩 다른 것처럼 이런 플랫폼들 간의 약간의 차이 같은 거 이런 게 좀 오히려 뭐랄까 그 좀 현실과의 약간 그 분리되는 이런 지점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일본은 라인을 많이 쓰고 한국은 카카오톡을 많이 쓰고 네. 미국은 혹은 뭐 유럽 등등은 페이스북을 많이 쓰고 이런 식으로 나눠진 상태에서 그게 메타버스화 된다. 예를 들어서 네, 지금 뭐 그렇죠. 메타버스긴 하지만 더 이제 더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게 이제 나름대로의 국경이나 대륙의 역할 같은 거, 문화권의 역할 같은 걸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다가 뭐 대립하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상황에서 해커 대전? 제 3차 대전은 저 메타버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라인하고 라인 연합하고 카카오 연맹하고 그다음에 그 페이스북 뭐라고 자, 뭔 소리를 하는 건지. 근데 물론 이제 진짜 전쟁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예, 뭔가 그런 식의 저는 뭐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리고 그렇잖아요. 아까 다음 세대 얘기했지만 지금 애들은 그렇다 치고 저런 게 다 이런 게 다 지금 사실 일상적으로 쓰이기 시작하는 한 10년, 20년쯤 후에 태어난 아이들. 그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기본이 로블록스고 기본이 뭐 인공지능 가상현실이고 막 이런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그냥 바로 있는 거예요, 옆에. 그러면 또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또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과정에서 최대한 피해자가 안 나오고, 그죠? 피해자가 안 나오고, 최대한 좋은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 행복이라는 것을 정의하기가 참 어려워지긴 하는데, 앞으로는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결국 이제 메타버스가 만들어내는 궁극하면 정말로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막 뉴럴 네트워크 같은 거 연결돼가지고 인간들이 전부 다 뇌파 수준에서 연결되는 그런 세상일까요? 그것도 근데 플랫폼이 다 갈릴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그 시대는 안 올 것 같고 안 와야 된다는 입장이 좀 가깝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메타버스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현실을 확장한 공간인데 네. 현실을 다 접고 글로 들어가면 현실에 대한 확장이 아니라 도피인 것 같은데 네. 물론 그 도피라는 표현이 좀 단어 자체가 네거티브하지만 만약에 글로 그냥 이주했다라고 봤을 때 그 이주가 인류 전체의 삶의 유지나 번영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매트릭스 세계관처럼 그럼 현실을 다 기계한테 맡기고 사람이 글로 들어가는 게 과연 기술적으로나 가능할까? 그 정도의 기술적인 진보가 발생하면 당연히 인간과 기계의 관계가 역전될 것 같아서 네. 저는 결국 그 현실 공간을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사람들이 현실에 발을 붙이고 메타버스는 확장의 공간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기술이 나온다 한들 역시나 뭐 접속이 편한 용도 정도로 쓰이는 것이지 우리가 네. 정말 그 속에 아예 들어가서 사는 그런 매트릭스화되는 그런 상황까지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접속이 되는 순간 사실은 내가 편리한 점도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수많은 감정과 관련 정보까지 다 실시간으로 긁어가는 건데 그쵸. 그럴 수 있죠. 과연 거기서 이제 겹겹이 수많은 보안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안 장치가 있다 쳐도 네. 과연 이게 안전할 것이냐에 대한 충분한 좀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메타버스가 아무리 발전이 돼도 산속에 있는 별장을 원할 것 같아요, 계속. 산속에 있는 별장하고 완전히 똑같은 가상 세계가 있어도요? 근데 실제 산속에 있는 별장을 찾을 거예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교수님은 약간 산 타입이다. 바다보단 산이신 아, 타입이다. 원래 심리 무슨 두 분 소개팅하는 거 아니에요? 심리 테스트하고. 원래 전문가께서 보면 이런 데서 아니 뭐 내가 원체 급전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으니까 뭐 보수적이지 않으시지만 전문가들은 원래 저렇게 말하시고 나 같은 사람은 나는 그냥 뭐 가상에서 있어서 똑같은 거 상관없는데요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하튼 이게 참 앞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SF에서 다룬 주제였다면 이제 정말로 논의가 되는 상황 그리고 실제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어마어마한 금액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는 그런 세계가 이제 구성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는 정말 그 인문 사회적인 관점에서도 많이 접근해야 될 주제고 그래서 저희 지난번에 NFT 얘기할 때도 살짝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화폐라는 것의 본질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뭔가 약간 눈치채고 있다는 느낌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약속 우리가 쓰고 있는 화폐도 그냥 약속일 뿐이고 약속이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상 세계의 도토리나 내가 지금 쓰고 있는 화폐나 기본적으로 크게 다른 게 아니다라는 눈치 같은 거를 조금 네. 생긴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게요. 사실은 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화폐를 쓰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화폐란 것은 그 종이 이걸 그냥 같이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혹은 뭐 이것저것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꼭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사실 눈치를 좀 채가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복잡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금융 시스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 등장할수록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혹은 뭐 어떻게 저게 돈이 되냐 하면서부터 사실 의심이 또 그렇죠. 역으로 이제 소급되는 의심들이 있는 거죠. 과연 가치의 창출이라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치의 창출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사실은 주식 시장에서 주식 사고 파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는 사기잖아요. 일루전이거든요. 환상이죠. 원래는. 환상이었지만 지금은 환상이 아니죠. 지금은 완전히 현실이지만 그 회사의 그 가치를 그렇게 분산시켜가지고 그 회사의 소유권에 다시 가치를 부과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주식까지는 그래도 괜찮죠. 왜냐하면 주식이 있으면은 적어도 주주총회 나와가지고 손을 들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 이렇게 오기 시작하면 네, 이게 뭐지 이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을 그렇죠. 그 의미 없는 것이 물론 엄청 비싸다는 문제가 있지만 그 극단에 있는 게 이제 메타버스 부동산이죠. 네. 해외에도 메타버스 메타버스 부동산이 부동산. 있고 네. 저한테 국내에서 이제 뭐 좀 큰 기업의 임원진 몇 분도 연락이 왔었어요. 자기가 별도 프로젝트로 사업으로 메타버스 부동산 사업을 하고 싶다. 왜냐면 해외에 있는 게 몇 개 뜬 게 있으니까 어스투 같은 것들을 네네네. 딱 봐도 본인이 봐도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거든요. 자본 몇 억 돼가지고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부동산의 본질적인 가치는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 제가 제일 먼저 하거든요. 어떤 가치를 거기 심어주실 수 있겠냐고. 그러면 이제 사실은 해외에도 비슷한데 그냥 하잖아요. 또 이런 식의 답변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언젠가 얘기한 것처럼 차라리 달에 있는 땅을 파는 게 낫다니까. 그렇죠. 그 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 책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네, 네. 또 재밌는 세상이 돼가고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혹은 진짜와 가짜라는 구별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도 알기 어려운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진입을 하고 있다. 네. 라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가장 깊이 생각하고 계신
교수님이시 아니신가 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마칠 때가 돼서 지금 최근에 아주 따끈따끈한 교수님의 새 책이 나왔습니다. 제가 교수님 섭외하면서 저 이 책 제쇠 찍으셔야죠 막 이러면서 큰 소리 쳤거든요. 네. 게임 인류라는 책이고요. 네. 이 책에 대해서 본인이 약간 네. 간단히 소개를 조금 해주시면. 전작인 메타버스는 메타버스 위주로 설명하면서 그 게임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보여드렸다고 하면 게임 인류는 게임을 중심으로 놓고서 게임을 즐겼던 세대나 게임을 만들었던 세대가 메타버스에서 어떤 가능성을 보여줄지 좀 그걸 뒤집어서 설명한 책이고 네. 2주 정도 됐는데 지금 제세 2세 찍었습니다. 아, 우와. 그렇군요. 네. 네, 기쁘네요. 저도 와. 기술 같은 거 강의 가끔씩 할 때는 꼭 게임을 하라고 얘기를 드려요. 네. 심지어 40대, 50대들한테도 네네. 폰 게임 뭐 애니팡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조금 발전된 게임 집에 자녀가 플레이스테이션이라도 갖고 있으면 해보고 한번 그게 느끼게 해주는 바가 굉장히 많을 거다. 물론 이제 그런 얘기만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좀 그런 것들을 접근하는 것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접하는 것이 미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렇죠. 이종범 작가랑 같이 구상한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 누구든지 오면 그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추천해 주는 거야. 어떤 게임에 아무리 관심이 없거나 뭐 맨날 애니팡만 하는 분마저도 플레이스테이션은 할 게 있다 이런. 게임 코디네이터. 네, 일종의 플레이스테이션도 포함해서 그 코디네이팅 해서 판매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약간 부가가치 좀 붙여가지고. 아니 그런 건 아닌데 플레이스테이션이 저희를 고용해 주거나 저희한테 광고를 주면 되게 좋죠. 아 이거 지금 얘기 계속 이걸 지금 구상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난 무슨 종범인데 좀 진지한 줄 알았더니 네. 종범이도 마찬가지구나. 네. 게임 인류 표지를 보면 생각하는 사람이 VR. 안경을 네, 쓰고 있는 걸 그렇죠. 볼 수 있는데 네. 네. 게임을 하더라도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이 사람 표지인 것 같습니다. 근육량이 많네요. 네, 띵커치곤 너무 근육량이 많아 정말. 근데 요즘 VR을 그러니까 통해서 운동할 수 있는 것도 많으니까. 생각을 하더라도 3대 500을 치고 생각을 해라. 3대 500부터 치고 생각해라. 근손실에 이런 대비해서 항상 네. VR 할 때도 많이 움직이시고 네. VR 게임은 사실 움직일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교수님 모셔놓고 너무 우리 아, 예, 그만하죠. 쓸데없는 말 많이 하는 것 같아. 하여튼 교수님 오늘 와주셔서 네. 감사했고요. 네. 네.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저는 또 굉장히 너무너무 관심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 있으면 다시 말씀 또 나누는 걸로 하고 게임 일단 얘기 한번 언제 하면 좋겠어요. 그러게 게임 얘기 네. 한번 하고 알겠습니다. 또 시간 되시면 라이브 나오셔가지고 실없는 얘기 잔뜩 해주시면 좋거든요. 근데 실험 얘기를 별로 안 하시는 타입이신 것 같아요. 아, 그러신 편이죠. 제가 원래 개인 방송 할 때 보면 네. 제가 학생들 2, 300명 저희 실시간 수업을 해요. 네, 네네. 네. 그때 보면 이제 엄청나게 많은 도구를 써가지고 지금과 이제 다른 자아가 나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저희 그러면 언제 라이브 한번 모셔도 네, 될까요? 알겠습니다. 게임 얘기 해주시면 시원하게 해주시면 너무 그렇죠.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게임 얘기 약간 요새 하고 싶은데 게임 얘기 할 때가 별로 없어가지고. 라이브 해. 아니 근데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여기서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안 되나? 화제 저 얘기 나중에 하자. 아, 네네네. 죄송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정말 감사했고요.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